안녕하십니까.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입시하고 있는 김광석이라고 합니다. 부득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는데요. 아무쪼록 예비 고1, 2 관련된 입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니까요. 조금 이게 현장에서 좀 보시게 되면 좀 그래도 집중력이 좀 있으신데 집에서 혼자 영상으로 보시게 되면 좀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제가 짧고 간략하게 2023, 2024 관련된 입시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예비 고1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용어들이 좀 생소할 것 같아서 조금 자세하게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서 좀 하겠습니다. 먼저 아마 예비 고2 학생들은 아무래도 좀 고등학교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좀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이렇게 설명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잘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입시 정보들을 얻을 때가 좀 없으셔서 그런지 이런 기초적인 부분들을 잘 모르는 분들도 계셔서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절대평가라는 개념은 아무래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오면서부터는 많이 쓰이는 단어들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수능에서야 뭐 영어나 뭐 한국사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보시겠지만 절대적인 평가를 내신에서 하는 건 이제 중학교 때가 거의 끝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등학교 때부터는 이제 석차 등급을 활용한 이제 어떻게 보면 상대평가를 한 내신 성적이 발표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평가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의 성적을 맞았을 때 등급을 그냥 주어진다고 하는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대평가라는 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고등학교에서 내신 산출할 때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인원에 따른 비율을 잘 맞으셔야 되는 겁니다. 등수가 이제 좋아야지 어느 정도 좋은 거죠. 예를 들어서 평균이 90점인데 내가 89점 맞았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냥 점수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못 본 시험은 아니겠지만 평균이 90점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등급 자체가 거의 4, 5등급에 가깝게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정량평가라고 하는 것들은 숫자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석차 등급이 계산된 어떻게 보면 이제 학생부를 석차 등급으로 이수 단위와 합쳐서 정적을 계산하는 것들을 이제 정량평가라고 하고요. 정성평가 같은 경우는 생활기록부에 보면 자율활동이라든가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이런 것들에 이제 어떻게 보면 자세하게 내가 어떤 활동들을 내 진로에 맞게끔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기록됩니다. 교과목에서도 세특이라 그래서 세부영역의 특기사항이라고 해서 교과목에서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는 기록되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정성평가, 이제 글자를 보고 이 친구가 얼마나 더 학업에 얼마나 역량을 높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한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4가지 정도 어떻게 보면 평가 방식이라든가 용어에 대해서는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중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 넘어오면서부터 좀 성적표가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석차 등급이라는 거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중학교 때까지는 이 석차 등급이 반영되지 않지만 고등학교 올라오부터는 이 석차 등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평가된 점수에 따라서 등급이 나눠지고요. 그 등급을 잘 맞아야지 내 이제 성적이 좋아진다라는 개념이고요. 중학교 때까지는 이제 이수단위나 뭐 원점수, 평균까지는 나오지만 성취도가 평가가 됩니다. 성취도라는 건 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90점 맞으면 A, 뭐 80점 맞으면 B, 이 점수 안에 있으면 이제 다 드는 건데 고등학교 때도 이게 나오긴 합니다. 다만 이걸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석차 등급이 중요해지는 거고요.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2학년 때나 아니면 3학년 때 선택을 하시게 되는데 그 과목에서는 이제 지금 같이 석차 등급이 계산되는 게 아니고 성취 평가에 의한 비율이 나오고 내 원점수 그리고 평균이라는 게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평균 대비 점수가 높은 건 당연할 건데 얼마나 이제 100점에 잘 수렴했느냐 이런 걸 갖고 이제 이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정량적으로 평가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이제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이제 내가 교과목을 공부하면서 얼마나 다른 것들을 학업의 역량을 키웠냐라는 것들이 이제 기록되고 선생님들이 적어주시는 건데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겁니다. 이 친구는 이제 언론 쪽에 문과 학생이지만 이제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인 거죠. 그래서 내용들이 대부분 수학 시간에 뭐 수학에 관련된 내용들이 적혀지긴 하지만 이 친구는 미디어와 관련된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학업을 더 확장시켰다라는 개념으로 적혀지고 있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학업 역량을 더 넓히고 내신까지 좋다면 이제 학종에서도 더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고등학교 이제 예비 고1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들이 반드시 생기는 거고요. 고2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활동이 코로나 때문에 좀 줄어들다 보니까 세부 능력에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내 진로에 맞춰서 잘 활동을 했느냐라는 것들이 더
어떻게 보면 자세하게 평가되고 있고 그게 더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챙겨보시는 게 좋고요. 고1은 이제 올라가시기 전에 지필평가라는 건 이제 중간고사 한 번, 한 학기에 이제 기말고사 한 번, 거기에 중간에 이제 수행평가라는 것들이 비율별로 학교마다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학교들은 뭐 지필평가 40%, 그리고 수행평가 2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4, 4, 2 뭐 이렇게 반영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어떤 학교들은 1차 지필평가 35%, 2차 35%, 뭐 이제 수행평가 같은 경우 30%뭐 이런 식으로 반영하는 학교들도 조금씩입니다. 그래서 그 성적이 어떻게 보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 점수에 따라서 수행을 잘 보긴 했지만 비율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좋은 점수를 받음으로 인해서도 좀 다른 과목, 이제 어떻게 보면 중간 기말고사 성적이 좀 더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이제 평가가 어떻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다만 여기서 이게 상대평가로 가게 되면 93점 평균 나와서 A 맞는 것과 상대적으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학생들이 성적을 잘 봤다. 그러면 또 93점인데도 불구하고 뭐 외고 같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평균이 90점이 넘어가는데 내가 93점 맞았는데 뭐 4등급 나오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특목 자사고 같은 경우는 우수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성적의 격차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석차 등급이 잘 안 나오지만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우수성이 어느 정도 입증되면 그거에 대한 내신이 어차피 종합전형에서만큼은 크게 많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고등학교 들어가서 학기가 끝나면 종합성적표라는 걸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적표에 보통 1차, 2차, 그리고 수행평가에 대한 점수가 들어가고 그 점수가 비율적으로 받은 점수에 따라서 합계 점수, 그리고 원점수 나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결정이 되면 최종적으로 석차 등급이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하는 것들이 성적표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모의고사 성적표입니다. 보통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한 번씩은 봤을 거라서 혹시라도 고등학교 지금 2학년 올라가는 학생인데 난 아직까지 부모님들께서 한 번도 이 성적표를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러면 조금 학생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거나 학교 통해서 어느 정도 전국 단위 모의고사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서 있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점수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원점수도 뭐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 표준 점수 이제 100분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이 기타 참고 자료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타 참고 자료에 보통 국어, 수학, 탐구 기준으로 뭐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이제 국어, 수학, 뭐 과학 기준이나 국어, 수학, 사회 기준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100분위 성적 그리고 전국 응시자 중에 100분위가 몇이냐 이게 등수가 어느 정도 나오냐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보통은 100에서 95.49를 빼서 한 5.5등, 그러니까 5.5% 정도 된다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느냐 이제 체크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처럼 5%가 넘어간다 그러면 문과 학생인 경우는 최소 지금 경희대까지 쓸 수 있는 학교들이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보셨죠? 보통 서울대에 쓰는 학생들이 최소 뭐 0.4%, 뭐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정도 가는 친구들이 최소한 1.5%에서 1.2% 쪽 사이 정도, 문과 학생들은 좀 그렇고요.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문과에 비해서 문과는 서울대가 제일 높은 학교이지만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처럼 이과 같은 학교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서울대보다 선호도가 높은 어떻게 보면 전문직으로 갈 수 있는 학과들이 조금 더 성적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선발 인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좀 빠져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반적인 성적이 문과에 비해서는 한 1%에서 한 2%까지도 좀 더 낮아지고 있는 건데 아까 만약에 그 친구가 5%다 그러면 최소 지금 뭐 성균관대학교의 제일 낮은 학과를 한번 써볼 수 있거나 뭐 이제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숫자를 보시고 지금 모의고사 봤는데 전국 몇 %냐 그 퍼센트가 나는 지금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는 거냐 라는 거 정도는 지금 고1 학생들은 어차피 뭐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고2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수험생들은 계속 마이너스, 그러니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실적으로 지금 2년 만에 크게 한 10만 명 이상의 지금 수능 응시생들조차가 줄어들고 있고요. 이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으면서 지금 2023학년도, 2024학년도인 예비 고1과 고2 학생들의 숫자는 지금 예비 고2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한 17,000명 정도가 덜 태어났고요. 지금 중3인 학생이 예비 고1 학생들은 지금 37,000명 정도가 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계속 어느 정도는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씩 더 줄어들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지금 2024학년도에 고1이 되는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거의 최하로 줄어들어 있는
마지막 세대 정도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인데 앞으로 이 이후부터는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혹시 집에 동생들이 있거나 하면 아무래도 지금 2024학년도보다는 조금 더 수험생이 많아진다라는 개념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수험생은 계속 많이 줄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수능을 접수한 학생들 인원을 비교해 봤을 때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능 접수된 인원 자체가 지금 재학생 같은 경우는 44만 명 정도에서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를 표로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근데 졸업생 같은 경우는 크게 숫자가 줄어들기보다는 어느 정도 비슷한 숫자로 오다 보니까 재수생의 비율 자체가 지금 올해 수능을 본 학생들이 가장 역대급으로 재수생이 많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어떻게 보면 보세요. 재학생 숫자는 줄어드는데 재수생이 늘고 있는 형식인 거죠. 그러다 보니 재수생의 비율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아마 시험 보거나 내후년도 보는 친구들이 숫자상으로 지금처럼 뭐 5만 명, 4만 명 정도가 줄어들지 않는 개념에서는 아마 재수생의 숫자도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대입 공정화 방안이라고 해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작년에 여러 사태들이 좀 있었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공정성 시비가 많이 붙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들어가는 학생들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합격을 했는데 왜 합격했는지, 불합격됐지만 왜 불합격됐는지를 정말로 알기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깜깜이 전형? 뭐 이런 것처럼 좀 언론에 부각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거를 조금 더 공정성 있게 한 가지 시험을 보고 다시 좀 회귀하자라는 주의에서 지금 정시 40% 확대되는 대학으로 최종 지금 상위 16개 정도 대학이 지금 물망에 올라와져 있는 거고요. 이게 아마 점차적으로 계속 늘어날 거긴 하지만 실적으로 지금 여기에 빠져있는 대학은 숭실대, 광운대, 서울여대 정도가 빠져있고요.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다 상위권의 학교는 맞습니다. 그래서 정시가 지금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이제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로 인해서 내년부터는 자소서도 없어지는 학교들도 생기고요. 2024학년도가 되면 아예 자소서는 폐지가 되거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천서도 다 없어지는 경우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서류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간소화되는 형태로 내신 성적이 계속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술은 대부분의 학교들이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정 대학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정 대학의 인원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아직 폐지는 되지 않았다 정도로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시는 이미 2021학년도인 올해과 2022학년도인 내년에 대입을 치르는 예비 고3 학생들 기준으로 봐도 이미 서울대 같은 경우는 23%에서 30%로 지금 선발 인원이 늘렸고요. 지금 2024학년도가 되면 이 30%가 지금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40%를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서울대가 그 40%를 맞추는 게 조금 부담스러웠는지 아무래도 다른 부분에서 정시에서 좀 선발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생겨서 아마 2023학년도에 전형 예정안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걸 보신 부모님이 계실 텐데 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연대는 지금 32%에서 42%, 고대도 지금 거의 서울대와 비슷한 수준으로 수시에서 많이 뽑고 있다가 정시 38%까지 늘려서 내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미 2024까지, 2023까지 안 가더라도 이미 2022학년도에 좀 심한 대학은 40%가 더 넘는 대학들도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서울대, 고대, 중대, 이대 정도는 40%를 넘겨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인원이 늘어날 거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미 이거는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고요. 그래서 공정화 방안에서 여러 가지 사항이 나왔는데 이미 이거는 올해 고3인 학생들부터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2024학년도가 되면 완성이 된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크게 뭐 학생부 전형 축소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축소되고 있고 내용이 적을 만한 내용들이 없어지고 있고 숫자는 더 중요해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올해 그런 부분들의 비효과 활동들이 더 어떻게 보면 약화되는 형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에서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 내신 성적의 더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정시의 인원이 늘다 보니까 정시로 대학을 가겠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강남, 뭐 여기 송파, 서초 이렇게 약간 수능력이 좀 강한 학교 학생들은 내신으로 가기 좀 어려웠는데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더 좋아지는 형국이 된 거죠. 수능으로 더 많이 뽑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 지역에 있는 학생들조차도 어떻게 보면 수능을 더 많이 뽑는다고 하는 건 내가 내신에서 조금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어떻게든 뒤집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내신 준비도 탄탄히 하면서 저학년 때부터는 수능을 계속 준비해 나가는 커리큘럼을 짜셔야지 갑자기 1학년 때부터 무조건 나 수능할 거야 라고 해서 이렇게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특히 고등학교 1학년 때 과정을 잘 탄탄하게 잡아 놓으셔야 수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정화 방안으로 지금 크게 화두가 되는 건 뭐 학생부 글자 뭐 축소라든가 뭐 자기소개서가 이제 없어진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고요. 고교 블라인드는 이미 올해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교 이름이 들어간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없어지고는 있는데 고교 프로파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다만 아셔야 될 게 이수 과목만 봐도 알 수 있고요. 이건 이미 학교에서 공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일반고인지 자사고인지 특목고인지. 일단 생기부를 보고 교과목을 보면 웬만한 평가자들은 알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블라인드 처리되는 거에 어떻게 보면 실효성은 좀 떨어지지만 다만 이런 겁니다. 블라인드가 된다라고 해서 일반고끼리 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저도 평가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학생들을 그 학생들끼리 어떤 학교는 공부를 되게 잘하는 학교인데 생기부를 잘 적어주지는 않아요. 근데 어떤 학교는 공부를 좀 못하는 학교지만 그래도 생기부에 되게 탄탄하게 잘 적어주려고 노력하는 학교들에 있어서 이제 이런 지금까지 현재까지 내년, 그러니까 작년까지죠. 2020학년도까지는 이런 고교 프로파일을 통해서 학교들의 어떻게 보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많은지 외부의 활동들을 더 많이 했는지 정도까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전면적으로 할 수가 없게 됐고 그냥 단순히 일반고에서 일반고 비교할 땐 어떻게 보면 내신 좋고 뭐 평균이나 원점수 그리고 표준 편차 통해서 어떻게든 학생들이 공부를 더 잘하는 학생들을 끌어내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가 조금 엇나가는 것들은 좀 없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다 보니 학교에서 정말 생활 열심히 하고 그 열심히 한 것들을 잘 기록되는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지금 학종에서는 더 유리할 거고요. 지금 학종의 트렌드는 코로나 때문에 비교과를 거의 할 수 없어. 그럼 남는 게 뭐지? 그러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 통해서 기록 잘 남기고 숫자 잘 챙기는 겁니다. 석차 등급이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걸 잘 맞으시는 게 어떻게 보면 수시에서 유리한 거고요. 그게 학기가 진행되면서 성적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나는 수시형으로 갈 거야? 아니면 난 정시를 활용할 거야?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다만 정시형으로 간다고 해서 내신 성적이 많이 떨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정시를 준비하게 되면 내신은 어느 정도 뒷받침되면서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라 중간 기말고사에서 성적이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건데 문제는 이제 내신형으로만 간다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수능이 준비 안 됐을 때 지금의 앞으로에 나올 수 있는 전형들에 한해서는 수능 최저 기준이 계속 강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조금 준비를 저학년 때부터 좀 해주셔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수능 제도가 내년부터 변경이 됩니다. 이미 교육과정은 올해 고3 학생들부터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 배웠고요. 그 학생들이 원래는 이 수능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됐어야 되는 건데 그게 1년 유예되면서 내년부터 적용되는 겁니다. 근데 이 적용되면서 공통 과목으로 배우던 것들을 지금 선택 과목으로 국어나 수학이 나눠지고 있어요. 국어 같은 경우도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요. 수학은 미적분, 확률 통계, 기하 중에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는 과목들이 많아져서 학생들은 하나만 할 수 있다, 두 개만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선택을 할 수는 있겠지만 유불리가 조금씩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과목을 선택했냐에 따라서. 근데 다행히 유불리는 요런 점수 계산 방법에 의해서 점수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뭐 이런 거죠. 지금도 수학을 시험 보면 작년 수능 같은 경우가 그랬습니다. 수학 나형을 시험 보면 점수를 140, 수학 나형 시험 100점을 맞으면 149점을 줬고요. 수학 가형, 이과 수학 다 맞으면 134점을 줬습니다. 점수의 차이가 많이 생기죠. 149와 134점의 차이는. 근데 다만 학교별로 지정되는 과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유불리가 문과는 문과끼리 경쟁, 이과는 이과끼리 경쟁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일단 미적분, 확률통계, 기하 중에서 선택인데 보통 문과생들은 확률통계를 무조건 할 거고요. 기하나 미적분을 하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좀 줄어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과생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과생들 중에서는 또 미적분이나 기하를 하는 것 중에 나한테 뭐가 더 유리할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유불리가 아까 보여드린 표에 의해서 점수를 계산할 때 뭐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많이 차이 나지는 않는다. 선택 과목에 의해서 선택 과목 성적으로 점수 차이가 많이 벌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공통 과목인 수학 같은 경우 22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공통 과목 수원 수투를 얼마나 잘 보느냐에 따라서 내 점수가 더 좋고 안 좋고가 결정될 거라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EBS 연계율을 원래 70%에서 50%로 낮춘다라고 이미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EBS에 대한 연계율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뭐 엄밀히 따지면 지금 현재 수능도 EBS 연계율을 정확하게 꼬집자면 70%가 되지는 않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국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작년 국어만 하더라도 국어 같은 경우는 문학 작품 중에서 신문학 하나 빼고는 다 EBS에서 작품이 나왔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EBS에서 나오는 작품 한 3개 정도는 또 EBS에서 나오지 않은 작품들이 출제됐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간접 연계라는 과목들이 좀 어떻게 보면 문항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현실이고요. 그걸 내년부터는 아예 이제 50% 연계하니까 제가 볼 때는 EBS의 체감 난이도는 뭐 체감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받아들일 때 이게 50%인지 70%인지 느낄 거냐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그건 좀 예년하고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거. 그리고 선택 과목을 이렇게 선택을 해놨지만 대학마다 이과생 같은 경우는 무적분이나 기하 중에서 무조건 해야 되고 사탐이나 과탐 중에서 선택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게 선택은 해놨지만 이과에서 그냥 과학을 지정해 놓으면 문과 학생들은 그냥 과학을 하기 싫어서 수학을 더 공부하기 싫어서 문과가 된 학생들도 있는데 이과생들은 그냥 이걸 하셔야지만 지금 여기 적혀 있는 소위 말해 상위권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 이과생들은 그냥 미적분이나 기하 중에서 선택할 거고요. 과학을 선택해야지만 내가 대학을 선택할 때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 내가 만약에 이과 학생인데 확률 통계를 선택하고 예를 들어서 과학을 선택하거나 했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대학은 지금 여기 적혀 있는 대학들보다는 조금 더 낮은 대학에 지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여기는 무조건 이걸 하지 않으면 지원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과생들은 그냥 예년처럼 미적분이나 기하 중에서 하나 하고 과학을 무조건 하셔야 되고 문과생들은 전혀 선택에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왜 이과생들끼리 경쟁을 하는 이 과목들이나 더 어려운 과탐을 할 필요성은 없는 거겠죠. 그래서 공통 과목에 한해서 성적을 표준화시키고 선택 과목에 있어서 점수를 최소한으로 어떻게 보면 극간 점수를 많이 줄일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공통 과목인 수학은 수원, 수투 그리고 그러니까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독서와 문학 이 과목에서 어떻게 보면 점수를 얼만큼 잘 받느냐에 따라서 고득점으로 연결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저희가 상담했던 학생들 기준으로 한번 통계를 내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고3 학생들도 그 개정 교육과정으로 공부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 그 학생들이 올해부터 생기는 현상 중에 하나가 2학년 때까지 공통 과목으로 수학을 공부합니다. 기존의 학생들은 이과는 이과 공부를 시작하는데 고2 때부터 선택 과목이 조금씩 나눠지면서 이과는 이과끼리 경쟁을 했고 문과는 문과끼리 경쟁을 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어차피 수원 수투를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똑같이 배우기 때문에 그 과목에서 선택된 어떻게 보면 이과가 조금 더 강세인 학교에서는 문과 학생들이 수학 성적이 되게 받기 어려운 거죠. 실례로 제가 상담했던 학생이 내신이 2점대인데 그 학교의 전교 1등이라고 하는 겁니다.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 그래서 제가 놀랬죠. 왜 그러냐고 성적을 봤더니 전반적으로 문과 학생들이 수학 성적이 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년 수능에서도 이것 때문에 제일 염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수학에서 문과 학생들이 점수 받기가 어려워지는 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심하게 예측하면 1등급을 받는 90%의 학생들이 이과생일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과도하긴 하겠지만 문과생들도 수학을 아예 못하는 학생들이 있지 않지만 이과생들이 그만큼 수학을 좀 더 잘한다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내신에서도 이렇게 많이 차이 납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 1등급 원래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기준으로 성적이 1.5등급인 학생이 수학이 2등급 나왔을 때 떨어진 비율을 계산한 건데 2020학년도에는 58%였다면 2021학년도에는 86%가 계속 조금씩 더 많이 떨어지고 있고 특히나 상위권 학생이 더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문과생들 같은 경우는 수학을 좀 준비하는 거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너무 염려하실 건 아닌 게 문과 학생들도 문과끼리 경쟁하기 때문에 비슷한 기준으로 어차피 좀 낮은 성적으로 경쟁을 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다만 이게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이 구조가 아닙니다. 지방은 한 사람이 독식하는 경우들도 많고 이과들 때문에 문과 학생들이 피해를 받거나 이런 경우들이 그나마 서울권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보다 좀 덜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또 내신 영향력이 좀 저하되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단 좀 신경을 쓰시되 문과끼리 경쟁을 했을 때는 같이 좀 마이너스가 되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근데 그래도 공부를 하는 데는 좀 신경 쓰셔라 라고 하는 의미인 거고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서울대학교가 약간의 2023학년도 입학 전형 예고라고 해서 원래 이 시기에 발표되는 게 아닌데 조금 일찍 조금 화두에 어떻게 보면 좀 던진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에 보셨던 것처럼 계속 정시인원을 늘리라고 하다 보니 서울대에서는 정시인원 늘리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왜? 학종이 조금 더 학생들을 선발하고 좀 더 이거에 포커싱해서 지금까지 계속 학생들을 뽑아왔던 어떻게 보면 누적의 데이터가 있고 그 학생들을 정말로 잘 뽑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냥 수능 시험 딱 하나만 갖고 서울대에서 계속 발표하는 자료들은 다 이런 겁니다. 수능으로 들어온 학생들 수학 능력이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 수업을 잘 못 쫓아간다. 뭐 이런 얘기. 이런 얘기를 계속 언론에서 하면서 어떻게 보면 학종으로 들어온 애들이 성과가 더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데이터를 나고 있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정부에서는 수능으로 뽑는 인원을 40% 늘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형계획 나오면서 뭐 수시 지역균형 전형에 원래 세계영역 등급합 6을 최저 기준을 충족하던 걸 7로 낮춘 거는 뭐 조금 더 낮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건 뭐 그렇게 이해 못 하실 건 아닐 것 같고요. 정시 모집에서 교과 평가 도입하고 정시 모집에서 지역균등 설명이라고 해서 지금 서울대 수시에서 지역균등 설명하는 것처럼 추천 2명 받아서 지원하는 전형으로 신설한 겁니다. 뭐 지역균등 뭐 예를 들어서 기회분등 전형 지하고 완화가 뭐 이런 건 크게 뭐 염두에 두실 건 없을 것 같고 교과 이수단위 개편할 거 이거는 좀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큰 건 정시 모집에 교과 평가를 도입한다. 근데 이게 정량평가가 아닌 정성평가를 한다고 하는 거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정량평가라는 건 숫자만 갖고 1등급이 몇 점 뭐 이런 식으로 점수를 계산하는 거. 정성평가는 거기에 써져 있는 내용을 보겠다는 거. 그러다 보니 지금 정시에서 갑자기 왜 수능 100으로 뽑다가 교과 성적에 대한 정량평가도 아닌 정성평가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어떤 고교 학생이 헌법소원도 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은 이미 2022학년도인 내년에 수능을 보는 서울대에 입학하려고 하는 학생들부터 교과 성적을 가산점 형태로 해서 주어지겠다라고 이미 공표를 한 겁니다. 근데 이거 정도는 크게 뭐 수학이나 과학이나 사회 중에서 진로 선택 과목을 3과목 하거나 일반 선택 과목 중에서 그냥 3과목 한 거 아니면 유형 2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반 선택 과목 3과목 진로 하나 과학에서 수학에서 일반 4개 하던가 일반 4개라고 하는 거 해봐야 일반 3개 하고 진로 선택 하나 거의 대부분 모든 학생들이 이거는 다 해당이 되는 교육과정에 있습니다. 특별하게 고교학점제 뭐 예를 들어서 시행학교라고 해서 본인이 이거 완전히 선택을 자기 맘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 정도 아니면 웬만한 고등학교 학생들은 여기에 다 해당돼서 그냥 이 점을 받는 형식인데 이거를 지금 2023부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평가를 모집 단위 학업 분야에 관련 교과목을 적극적으로 선택하여 이수하고 전 교과 성적이 우수하며 교과별 수업에 주도적으로 학습 태도가 나타남. 보신 것처럼 지금 이수한 교과 학습에 충실히 참여한 내용이 나타난 경우 A평가를 하겠다는 거고요. 교과 성취도 및 교과 이수 내용 미흡하여 충실한 고교에 생활하지 않은 판단되는 경우 C를 주겠다. 뭐 이런 식인 겁니다. 그게 지금 지역 균형이라고 해서 뽑는 추천받아서 지원하는 거는 40점을 준다는 거고요. 정시 모집 같은 경우 그냥 일반 전형은 20점을 주는 건데 그나마 정시 모집 일반 전형은 조금 그래도 괜찮은 게 수능을 1단계로 100% 뽑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수능 성적이 좋은 애들이 내신이 다 좋을 거냐라고 뭐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수능에서 점수 뽑힌 애들이 뭐 특목고나 자사고인 경우들이 어떻게 보면 수능을 더 준비 잘했다라고 했을 때는 내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한데 문제는 이런 거죠. 뭐 추천을 받고 이걸 떠나서 갑자기 왜 정성평가를 하겠다고 이렇게 공표를 해서 지금 수능만 열심히 준비하고 특히나 내신 따기 어려운 학교 이런 학교에서는 어려운 상황을 만드는다는 거죠. 뭐 서울대에서는 뭐 학업 역량 뭐 이런 걸 다 뭐 얘기는 하는데 아직 확정돼서 확정안이 나온 건 아닙니다. 2023학년도 같은 경우는 내년 5월 1일이 돼야 학교에서 어떻게 선발하겠다라는 게 결정이 돼요. 보통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됐던 그 해에 5월 1일이나 4월 30일 되면 내가 대학 가려고 하는 시기에 대학마다 전형 계획안이라는 걸 다 발표합니다. 그때 이게 교육부에서 승인이 나야 어떻게 보면 괜찮다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냥 결론만 놓고 드리면
너무 개념치 않으셔도 될 정도는 됩니다. 다만 이런 거예요. 완전 극상위권인 의대나 치대 가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조금 신경 쓰이긴 할 겁니다. 수능만 잘 봐서는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될지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극상위권인 그냥 의대나 치대 정도,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공대 지원하는 거다, 아니면 뭐 농생대다, 아니면 뭐 일반적인 문과 학과다라고 했을 때는 너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서울대 경영학과 정도 돼야 그래도 조금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하는 거고, 그 일반적인 학과대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것 때문에 뭐 점수가 떨어지거나 할 건 없고요. 특히나 이 지역 인재 전형 2명 추천받아서 지원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지금 수시도 저 지역 균형이라서 2명 추천받아서 지원하는 전형이 경쟁률이 2대1, 3대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좀 높은 과가 5대1 정도 되는데 그건 특정 학과 한두 개 정도만이고요. 이과의 조금 비인기 학과들 같은 경우는 미달되는 학과들도 되게 많습니다. 경쟁률이 1대1이 안 되는 학과들도 지금 현재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정시에서 예를 들어서 성적이 안 나온 친구들을 무조건 막 다 추천해서 무조건 인원을 채울 게 아니기 때문에 저게 몇 명 정도 선발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저 전형은 제가 볼 때는 추천을 받아서 성적이 되면 정말로 들어가기 쉬운 전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전형 계획안을 하겠다고 예고 사항을 한 것만 놓고 봤을 땐 일단은 뭐 서울대에서 공교학 정성화나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겠지만 제가 볼 땐 이런 겁니다. 그냥 정시로 뽑는 걸 좀 비선호하는 거고요. 그 인원이 어떻게 늘어난 것만큼 지금 저 지역균형 인원으로 뽑을 확률이 높은데 교육부하고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형안은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 일단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통과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서울대에 진학하는 거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기에는 완전히 극상위권 학과 정도 아니라면 제가 볼 때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교과 단위 아까 편제된 거 아까 2022학년도에 이미 가산점 형태로 주어지는데 이제 요 기준으로 선택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은 이거대로 안 되어 있느냐를 갖고 이제 어느 정도 교과 이수를 한 걸 갖고 이제 본다라는 것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입 전형은 크게 수시와 정시 두 가지로 나눠지지만 수시 같은 경우는 종합전형과 교과, 논술, 실기, 특기 전형 이렇게 네 가지 정도 카테고리 또 나눠지고요. 정시는 보통 수능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시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그냥 수능 100 이렇게 평가한다고 하면 수능만 잘 보면 되는 거죠. 다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1단계 뭐 서류 평가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 아예 서류 100으로 뽑는 학교들도 있고요. 교과 전형은 교과 100. 말 그대로 석차 등급을 활용한 숫자를 이미 계산하고 그 계산이 된 성적을 가지고 최저가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걸 평가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간혹 서류를 같이 봐서 학생이 어떻게 보면 종합적으로 평가를 정량적으로도 하지만 정성적으로도 좀 해서 평가에 항목에 넣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교과 전형은 교과 비율이 50% 이상 되는 학교들입니다. 지금 2022학년도까지는 얼만큼 뽑겠다라고 하는 게 다 나와 있어서 그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정시가 40%로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어디서건 대학 정원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줄이고 정시로 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의 형태는 종합전형에서 한 10% 줄어든 걸 가지고 교과로 한 5% 늘렸고 정시 전형으로 한 4% 정도가 이제 늘어나고 있는 현실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합전형의 인원을 줄여서 교과와 정시 인원이 늘린 거다라고 하는 걸 기본 틀로 가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종이 35% 정도는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 다른 어떤 전형보다도 이 상위권 15개 대학에서는 종합과 정시 전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신 성적도 내신 성적이지만 뭐 수능도 어느 정도 준비를 잘 하셔야 이제 상위권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 학교에 진학하려면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종합전형은 말 그대로 정량평가가 아닌 정성평가하는 항목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학생부부터 시작해서 뭐 자기소개서나 아니면은 그 외에 학생부에 있는 학업 역량을 조금 더 발전시키거나 어떻게 보면 내가 가려고 하는 학과에 맞춰서 얼마나 많은 활동들을 했는지 정도를 보는 건데 여기서 자소서는 지금 2024학년도에 없어지고 2022학년도부터 상위권 몇 개 대학이 조금씩 없어지게 하면서 계속 차근차근 없어지면서 2024학년도에는 거의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게 앞에 이 학생은 내신 평균이 2.37입니다. 이 학생은 내신 평균이 2.4죠. 단순히 그냥 이 내신 평균만 비교했을 때는 앞에 학생이 0.03 더 좋은 겁니다. 이걸 평가하는 건 교과 전형인 거고요.
학년별로 이 친구 성적을 다시 쪼개보면 1.37에서 2.5가 되고 3.28로 이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거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2.94에서 2.5 되고 1.38까지 가파르게 성적이 향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종합전형에서는 어떻게 보면 학생이 얼마나 발전을 했느냐를 가지고 평가가 하는 확률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는 이 친구보다는 이 친구가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종합적인 평가 항목인 거고요. 그래서 보통 학년별로 가중치가 주어지진 잘 않는데 20, 40, 40 계산하면 이 친구는 2.6등급으로 성적이 더 떨어지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 2.15등급은 훨씬 더 성적이 향상된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보통 학종에서는 상승 곡선이 중요하게 역할을 합니다. 물론 상위권에서 계속 유지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다만 밑에서 한 번 성적이 안 나왔다고 해서 포기할 게 아니고 계속 성적을 올릴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있고 그 올릴 수 있을 만한 능력만 된다면 어떻게 보면 내신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계속 향상시키는 게 지금 학종으로서는 대학을 가는 게 더 쉬운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서울대 그리고 연대, 고대 그리고 이대, 경희대, 중앙, 홍익대까지 지금 원래 학종에는 대부분 수능 최저가 잘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되는 학교들이 지금 연대와 경희대 두 개 대학이 이미 2022학년도부터 늘어났고요. 앞으로 아마 학종에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비교과 활동을 하는 걸 평가하기 좀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렇게 다른 조건이 붙는 거죠. 수능 최저를 붙여서 수능 최저가 되는 학생들을 일단 선발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씩 주어집니다. 특히나 고대 같은 경우는 지금 4개 영역이 무려 등급합 7에서 8 정도, 인문이 7, 자연은 8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서두는 아니죠. 아까 수학 때문에 문과 수학 등급 받기 어렵다. 그럼 이 4개 영역 등급 이렇게 맞춰놓으면 제가 볼 때는 수학 때문에 등급 맞추는 애들이 정말 많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 학교들은 어떻게 보면 내가 능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이거 기준 때문에 더 합격할 확률이 높은 거고요. 나머지 그냥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대, 외대 같은 경우는 크게 달라지는 점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자소서가 없어지는 건 서강대가 내년부터 없어지고요. 외대도 내년부터 없어지고 고대도 내년에 없어집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자소서는 없어지는 추세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보시는 것처럼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대학들 준비하는 학생들이 합리화시키는 게 내가 차정 없는 학교 지원하려고 수능 안 해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6개를 이 대학만 다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앞에 있는 대학들하고 겹쳐서 지원한다면 수능을 어느 정도 2과목에서 3과목 정도는 계속 끌고 가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고 해서 이제 교과 전형인데 이게 내년부터 많이 선발 인원이 늘어납니다. 특히나 추천받는 학생들의 인원 자체가 예를 들어서 작년에 숙명여대까지 추천 인원을 합치면 300명 기준으로 43명 정도를 추천받을 수 있는 학생들인데 지금 대부분의 교과 전형들이 다 학교장 추천으로 바뀌면서 추천을 받아야지만 지원 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냥 보시는 것처럼 뭐 외대 같은 경우는 20명 추천하니까 20명을 다 추천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보통 300명인 학교에 20명 추천하면 이게 몇 등급 정도 될까요? 300명인 학교에 1등급 받는 인원을 예를 들어서 4%라고 하면 이제 12명 정도가 4%. 뭐 근데 그 중에 다 1등급을 받는 건 아니겠죠. 최소 그 1등급 받는 학생들이 20명이 추천받아야 이 정도 예를 들어서 외대에 붙을 수 있는 성적대에 지원할 텐데 그 친구들은 아마 다 위에서 추천을 받을 확률이 높은 거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추천을 받는 학생들 같은 경우 성적이 되게 많이 떨어질 수 있고 어차피 추천을 못 받는 학생들이 그냥 대거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내신 관리를 하시는 게 무조건 중요할 거랍니다. 그래서 지금 전형 자체가 이게 계속 유지된다고 하면 앞으로 추천을 못 받으면 이런 전형이 손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거죠. 종합전형으로 내가 좀 불리하더라도 내신 성적만 잘 따서 어떻게 보면 교과하고 최저 맞춰서 가는 전형들이 많은 거죠. 특히나 추천전형은 아까 종합전형과 다르게 대부분의 학교들이 수능 최저를 2개에서 3개 정도, 특히 상위권 학교들은 3개 정도 등급합 4에서 5 정도까지 맞추거나 아니면은 성균관대는 이제 2개 등급합 5인데 영어 3등급, 그러니까 3개 영역 등급합 한 8 정도까지는 맞아줘야 되는 거죠. 보통 경희대가 2개 등급합 5 정도로 가장 좀 낮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수능 2과목 정도에서 3과목 정도를 계속 꾸준하게 준비를 해주셔야 이걸 맞출 수 있다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내신 준비하는 것도 어려워서 올해 같은 경우 이 수능 준비하는 친구들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시간이 많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저학년 학생들한테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내신 관리하면서 틈틈이 이 관리를 조금씩 해주셔야 나중에 빛을 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교과 방법이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아까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과목에 석차 등급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과목을 이수했냐 이수하지 않았냐 갖고 점수를 부여하는 학교들도 있고요. 진로 선택 과목에 A, B, C의 비율에 따라서 성적이 차이가 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려대나 서강대 같은 경우는 그 석차 비율에, 그 성취도의 비율에 따라서 내신 성적이 더 좋아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 거죠. 근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냥 고려대 방식은 이렇습니다. A 비율이 얼마냐인 거에 따라서 성적이 A가 많다는 학교는 성적이 떨어져요. 서강대학교도 같은 형태입니다. 대부분의 다른 학교들은 그냥 연세대 같은 경우는 A 받으면 20, B 받으면 15, C 받으면 15, 뭐 10점 뭐 이런 식으로 점수를 그냥 주의합니다. 이대도 그냥 10점, 8점, 6점, 5점 뭐 이런 식으로 점수를 그냥 부여하는 것에 비해 고대도 그렇고 서강대도 그렇고 그 성취 비율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지는데 A가 높으면 높을수록 A가 많으면 많을수록이겠죠. 많으면 많을수록 내 점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A의 비율이 20% 되는 학교에 이제 78점 주는 거고요. 만약에 A가 90%, 80% 된다 그러면 이제 37점 정도로 점수가 갑자기 확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 대학 두 개 대학이 그 진로 선택 과목 점수를 계산할 때 점수가 조금 본인보다 불리하게 나올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학교들이 뭐 이렇게 점수가 평균 A가 20% 되는 학교들은 거의 많이 없을 거라서 어떻게 보면 이 점수 안에서 나도 불리하지만 다른 학생들도 불리할 확률이 좀 높다. 그래서 너무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A는 꼭 받으셔야 되겠죠. 의대 같은 경우는 지금 약대 때문에 인원이 대거 늘어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약대가 학부를 모집하기 시작하고 계속 점차적으로 2024 아직 5개 정도 대학 37개 중에 32개가 일단 전환하겠다고 의사를 밝혔고 그중에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밝혔긴 했는데 아직 전용 계획안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대학들 중에 앞으로도 2-3개 정도가 더 전환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 이제 인원이 더 늘어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치한 수의대까지 했을 때 한 100명 정도 학종 인원은 좀 줄고 정시인원이 한 57명 정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에는 약대가 생기면서 인원이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다. 그럼 아무래도 정시에서나 수시에서 약대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이 생기겠죠. 약대 성적을 가장 많이 물어보세요. 어느 정도 형성될 건지. 뭐 저희 전문가들도 저희한테 물어보는 것들 중에 하나가 약대 이제 처음 뽑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성적이 어느 정도 형성될 것 같아? 제가 예측하는 건 이런 겁니다. 지금 수의대 같은 경우가 수능 최저 기준이 별로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대하고 비교해 봤더니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약대나 수의대를 같이 뽑는 학교들은 약대나 수의대가 같은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현상이 전북대만 하나 보시면 의대가 수능 최저가 4개 등급하고 치의대가 4개 등급하고 수의대는 3개 등급합 7입니다. 근데 성적을 보세요. 수의대는 1.34, 치대는 1.77, 의대는 1.61. 최저 기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성적이 높아지고 있죠. 대부분의 뭐 의대 1.17, 뭐 수의대 1.51, 뭐 이런 경우는 거꾸로 나오는 경우는 충남대가 유일합니다. 왜? 충남대는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수학, 영어, 과학 그 중에 3개 그 중에가 아니고 수학, 영어, 과학 2과목 평균으로 해서 3개 등급합 6. 조건이 까다로우면 성적이 내려가는데 조건이 충족이 3개 등급합 7. 뭐 이렇게 좀 완화되거나 탐구가 하나 뭐 이렇게 완화되면 맞추는 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성적이 더 높아지는 경우들인 거죠. 그래서 약대는 제가 볼 때 지금 수의대에 형성되는 좀 점수대가 비슷할 것 같고요. 거기 언저리에 좀 포진하지 않을까. 물론 서울권에 있는 약대들은 좀 차이가 많이 생기긴 하겠죠. 정시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평균 100분이 99부터 평균 100분이 96번 사이에 있는 어떻게 보면 서울, 연, 고대, 공대 정도 라인에 형성될 가능성. 그러니까 지금 딱 보시면 거의 대부분 이제 수의대의 높낮이가 비슷한 정도에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다 보니 이게 생기면서 한 1,500명 정도를 지금 선발한 겁니다. 수시 정시 합쳐서요. 그러면 지금 수학 가형을 선택해서 시험 보는 학생들이 한 15만 명 정도 되고요. 거기 한 1% 정도 되겠죠. 그 1% 정도가 지금 밑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자연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성적이 떨어져도 똑같은 대학에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결론에 도달하거든요. 왜? 위에 대학교에서 뽑아라는 학생들이 워낙 많아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년에 이과생들은 훨씬 더 좋은 영향을 받을 거고요. 그 영향이 어느 정도인 거를 지금 2024는 보고 지원하실 수 있는 거라 일단은 올해 결과치를 한번 눈여겨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논술 전형은 대학이 3개 늘어납니다. 근데 선발 인원은 줄어듭니다.
그냥 선발 인원을 계속 축소시키고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서 설명드린 교과 전형이나 논술,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으로 나는 할 게 없어. 그러면 보통은 정시 준비하면서 논술 준비는 틈틈이 방학 통해서 하시거나 보통은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수시로 교과나 종합전형 할 게 없거나 정시형이다 그런 친구들은 꼭 좀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요즘은 또 논술도 워낙에 선발 인원 적다고 준비 잘 안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면 또 경쟁력이 생기니 내가 수능만 준비할 거야 하는 친구들은 꼭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정시에서 가장 많이 바뀌는 건 내년에 군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군 영향은 크게 어차피 뭐 서울대가 가군에 있다 나군 가면서 같은 군에 있던 연고대 다 다른 군들이 이동하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되는데 이건 크게 지금 상황에서는 뭐 어차피 제일 높은 대학이 방영되면서 그 대학에서 뽑던 군들이 이동하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시에서 가장 이제 내년부터 이제 바뀌는 대학도 좀 많은 게 서울대가 가장 크게 뭐 여러 가지가 바뀝니다. 뭐 의대 먼저 보던 게 이제 치대나 수의대 이렇게 보는 경우가 이제 늘어나는 확대되는 거고요. 가장 큰 건 탐구 영역을 표준점수 반영한다라는 거죠. 표준점수 반영한다라는 건 뭐냐면 대부분 대학 상위권 대학은 100분위 점수를 활용한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데요. 그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 거에 있어서 이런 겁니다. 99%야. 그러면 산출 정도가 66점. 그러면 똑같이 99% 맞은 점수를 66점 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표준 점수를 반영하겠다 그러면 같은 100분이 99점이고 원점수 50인데 어떤 과목은 65점이 생활과 윤리는 65점. 표준 사회 문화는 67점. 그러면 똑같은 점수 맞았는데 표준 점수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이런 유불리가 조금씩 생기면서 조금 더 난이도가 있었던 과목의 시험을 잘 본 학생들의 표준 점수가 높아지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그 과목을 잘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좀 많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그나마 그동안에는 100분위 성적으로 보정했다면 지금은 이제 표준 점수를 그냥 그대로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다행인 건 서울대학교가 가장 탐구 영역을 적게 반영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수학에다가 1.2를 곱하고요. 표준 점수에다가 탐구에다가는 0.8을 곱해서 점수를 좀 다운시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조금 탐구에서 점수 차이가 좀 벌어지는 것을 좀 줄일 수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보셨던 것처럼 표준 점수만 반영하기 때문에 표준 점수 높은 과목이 이제 제일 유리한 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영어 점수에 대한 변경 점수. 그러니까 영어 반영 점수가 원래는 1등급, 지금 1등급 맞으면 0점이다, 감점이요. 2등급은 0.5점. 3등급은 1점, 뭐 이런 식으로 반영이 돼서 기사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서울대 영어 3등급 맞았는데 영어 4등급 맞았는데 들어가는데 지장이 없다. 네, 서울대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지장은 없었습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조금씩 점수를 3등급부터 2점, 4등급은 4점,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많이 깎기 때문에 최소 제가 볼 때는 이과 학생들은 2점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한데 문과애들 친구들 같은 경우 2점이면 좀 클 수도 있다라는 거. 뭐 대부분 서울대 지원하는 친구들이 영어 점수가 좀 높긴 한데 영어 점수에서 점수 차이가 좀 더 생긴다라고 하는 거고 그걸 고대도 비슷하게 따라가는 고대도 마찬가지 0점 마이너스 1.3점에서 0점 마이너스 3점 마이너스 6점으로 좀 더 점수 차이가 크고요. 나머지 대학들은 크게 2022하고 2023에서 반영 비율이 변경되거나 하는 것들은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다만 비슷한 기조로 갈 확률이 되게 높다. 이게 크게 변동된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성균관 대학교만 제외국어를 대체해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유일합니다. 올해까지는 제외국어를 대체해서 대학을 가는 학교들이 마지막 해라고 보면 됩니다. 내년부터 수능 제도가 제외국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대부분은 다 대체 안 된다고 하는데 유일하게 이제 성균관대가 대체가 된다고 하는 걸 보니 제가 볼 땐 성균관대학교에서 뭐 특목고 학생들을 조금 더 선호해서 뽑으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건 제 예측이긴 한데 아무래도 그 부분에서 조금 대체를 가능하게 해주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죠. 아무래도 제2외국어 관련해서 지금은 석차 등급을 상대평가하기 때문에 점수가 막 요동치긴,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아랍어 같은 경우는 지금 20점 맞으면 3등급 나오고 이러는데 다른 과목들은 40점 맞아도 3등급이 안 나온 과목들이 있어요. 근데 내년부터 절대평가가 되면 그냥 40점 이상이 되면 1등급을 주니 그게 혹시라도 사탐하고 점수를 바꿔서 내 점수가 더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사탐보다 이걸 더 잘 선택해서 잘 갈 수 있는데 일반고 학생들이 제외국어를 뭐 잘하는 경우들은 아무래도 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성균관대는 그걸 좀 노리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3년 동안 수학 가형의 표준 점수를 제가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평균은 2018학년도에 65점,
2019학년도에 61점, 2020학년도에 58점입니다. 점수는 계속 다운됐죠. 그만큼 어려웠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만큼 어렵다 보니 표준 점수도 130, 133, 134 조금씩 상승했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아직 예측이긴 하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점을 받은 학생들은 165명에서 더 시험이 어려웠는데 655명, 더 시험이 어려웠는데 893명으로 더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키포인트인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요즘 상담을 하고 있는 저학년들의 대부분의 고민은 우리 집 아이가 요즘 공부를 잘 안 해요. 우리 아이가 요즘 약간 예년에 비해서 조금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왜 공부를 열심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너무 집에만 있다 보니까 경쟁심도 좀 없어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부를 조금 등한시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래서 올해 제가 수시 때 상담할 때도 학생들 성적표를 보면 막 성적이 상승 곡선 그리다가 3학년 1학기 때 쭉 떨어지는 친구가 있고요. 그걸 잘 이용해서 성적이 떨어졌지만 3학년 1학기 때 막 올리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상위권 학생들은 코로나건 뭐건 크게 영향을 안 받고 있는 현실인 거예요. 왜? 1등급부터 만점까지는. 다만 지금은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이 이하에 되는 2등급, 3등급 되는 이 중위권 학생들의 영향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영향을 받고 있고 그걸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성적이 막 떨어지고 있고요. 내가 그동안 못했다 하더라도 이 기회에 남들이 조금 흔들릴 때 내가 치고 올라가는 경우도 어차피 이 수능도 상대평가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겨울방학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 겨울방학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잘 탄탄하게 준비해 놓은 친구들은 학기를 잘 시작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이 어려울 수밖에 없죠. 역전의 기회가 많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겨울방학 시기를 통해서 잘 공부를 하시는 거에 포커싱을 잘 하시되 물론 힘들죠. 학원도 잘 못 가, 독서실도 못 가, 집에서 공부만 해야 되는데 집은 너무 익숙하고 이런 익숙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든 거는 다 아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각의 차이 학원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로 노력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잘 따라오실 수만 있다면 정말로 저희가 책임지고 여러분들의 성적을 올리는 방학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2023, 2024 입시에 관련된 설명은 여기서 마칠 거고요.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생각의 차이 원장이자 국어과 대표를 맡고 있는 신동철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은 좀 우리 아이들이 많이 힘들었죠. 그러니까 학사 일정도 계속 바뀌고 시험 기간도 정해졌다 또 바뀌었다 또 정해졌다 반복적으로 일어났었고 시험 범위도 막 임박해서 늘어났다 막 뭐가 빠지기도 하고 해서 다른 학년도 어려웠지만 특히 1학년 학생들 우리 1학년 아이들은 좀 더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걱정되는 거는 원래 예년 같았으면은 1학년 과정이 이제 내신 중심으로 쭉 진행되는 과정 그 사이사이에 수능 기초를 쌓는 이제 그 수업들을 좀 진행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거를 엄두도 못 냈던 거죠. 그래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원래 1학년 때 진행됐어야 하는데 진행되지 못한 내용이 그대로 이제 예비고의 겨울방으로 넘어왔다는 측면에서 우리 아이들이 또 양적인 부담도 많이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아이들을 쭉 지켜보고 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갖고 있는 또 어머님들이 갖고 있는 그 걱정이 무엇인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예비고의 겨울방학을 잘 치러야 되겠죠. 2학년이 된다는 거는 단순히 1학년에서 이렇게 하나 올라간다 이런 개념보다는 학년이 있으면 1, 3학년이 있겠죠. 2학년은 이 중앙에 위치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이쪽에 위치한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국어가 이 측면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게 국어는 어떤 단원별로 쭉 학년들이 구분되지 않다 보니까 특히 모의고사에서 그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들이 1학년과 3학년 사이의 난이도 조절을 못해요. 그러니까 아예 3학년과 최대한 비슷하게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2학년 그러니까 시험지의 제목을 가리면 이게 어떤 시험지는 이게 2학년 건지 3학년 건지 구분도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2학년 모의고사가 어렵게 나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1학년보다 좀 올라갔고 3학년보다 아래다라는 느낌보다는 보다 3학년에 가까워지는 난이도로 좀 어려워진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워졌기 때문에 대처도 좀 잘 해야 되겠죠. 내신 측면도 좀 말씀드리면 보통 내신은 일반적으로 내신형 문항이 있고
수능형 문항 있잖아요. 학교별로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제가 이제 올해 치러진 이 내신 시험지들을 분석했을 때 평균적으로는 자, 요게 6.5 정도 되고요. 여기가 3.5 정도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1학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2학년 넘어가면 조금 비율이 바뀌는 게 아니라 급격하게 비율이 바뀝니다. 그래서 내신형은 3으로 줄어들고 수능형이 7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능형 문제가 많아진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 문제를 못 푸는 건 아니에요. 수능형 문제라는 건 너네 다 못 풀 거야 이런 것보다는 정답을 찾는데 내신형 문제 정답을 찾는데 걸리는 시간보다 수능형 문제 정답을 찾는데 걸리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게 한두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문제를 풀다 보면 당연히 굉장히 어렵다를 느끼게 되는 거고 또 빠른 속도로 풀다 보면 실수도 일어나기 때문에 많은 감점 요인이 되기도 하는 거죠. 보통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이 수능형 이제 문제를 통해서 이제 킬러 문제라고 하죠. 그런 문제가 한 3, 4문제 정도 껴있고요. 내신 같은 경우는 한두 문제 정도 극악의 난이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거기서 많이 이제 미끄러지고 또 그 문제를 틀려서 등급이 변별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1학년보다 조금 어려워진다는 그런 단순한 생각으로는 그 문제를 대처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고 뭐 똑같은 문제를 풀더라도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사실 2학년들이 갖춰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능력적인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큰 이슈를 놓고 1, 2월 달은 과연 뭘 해야 되느냐. 이제 이게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 거죠. 1, 2월이라는 이 2달 동안 저는 우리 아이들이 조금 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1학년 때는 다소 좀 내게 주어지는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또 이해하고 수용하는 쪽으로 공부해왔다면 이제는 좀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어떤 부분을 생각하고 있을 때 이 생각이 과연 맞는 생각인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받아들여서 이해하는 것 반, 나 스스로 찾아서 이해하는 것 반, 이런 식의 어떤 조화도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이제 한 단계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제 그에 맞춰서 우리 아이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도 필요하고 이제 그 핵심은 바로 아이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생각보다 앞으로의 생각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학년 올라가면서 어려워지는 수능과 내신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아이들도 생각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바로 부분인 겁니다. 근데 한 단계 끌어올린다고 해서 막 갑자기 철학적인 고민을 하거나 엄청나게 깊이 있는 그런 고민들을 학생들한테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이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이지만 그걸 해보지 않았던 또는 하려고 했으나 이제 불편하고 좀 뻐근하니까 좀 피해 왔었던 약간 그런 생각들을 이제 마주할 필요가 생긴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어렵지 않아요. 다만 하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시도하는 과정에서 좀 뻣뻣함은 있겠죠. 근데 저는 1, 2월 2달이면 충분히 이걸 내면화하고 일상적인 생각으로 바꿀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이제 몸이 좀 안 좋아서 이제 아침에 좀 운동을 해보자라고 했을 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밖에 나가 달리기 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근데 이거를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이게 갑자기 막 쉬워지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냥 나의 평범한 일상의 한 과정이 되는 겁니다. 바로 1, 2월은 학생들의 생각을 한 단계 끌어올린 다음에 이게 오히려 일상이고 평범한 생각이 될 수 있게끔 학생들을 훈련시켜가는 이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1, 2월에 이걸 잡지 못하면 사실 다음 기회는 여름방학이긴 한데 겨울방학에서 절반밖에 안 되죠.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 2월에 그 생각을 한 단계 끌어올려서 이거를 내면화시키는 거를 하지 못한다면 사실 1년 전체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럼 그 한 단계 끌어올리는 생각, 국어적으로 그 생각이 뭔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이 뭔지 이제 어머님들도 하실 수 있는 걸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이해하시고 우리 아이의 국어를 바라봐야 조금 정확한 관점에서 아이와 국어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주 쉬운 예를 들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그 한 단계 생각을 끌어올린다는 게 과연 뭘까? 이제 이거 예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9개 단어가 나와 있죠? 주황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주황, 화요일, 을, 오후, 점심, 버금, 래, 여름, 엄지. 그래서 9개의 단어가 나와 있죠. 제가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어머님께 질문 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9개의 단어 중에서 다른 거 하나가 껴 있거든요. 이상한 것. 그 이상한 게 무엇일까가 바로 이 활동의 질문입니다. 주황부터 화요일, 을, 오후, 점심, 버금, 래, 여름, 엄지. 제가 잠깐만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답이 보이세요? 제가 예상하는 답변 몇 개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혹시 정답을 주황으로 찾으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았을까? 정답은 주황이다. 왜냐면 주황에만 색깔이 있고 나머지는 색깔이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또는 정답은 화요일이다. 왜? 다른 단어에는 요일이 없고 화요일만 요일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얘나 이런 식의 생각들은 좋은 생각은 아닌 거죠. 왜냐면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얘도 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얘만 계절이고 나머지는 계절이 아니니까. 결국 여러 가지의 답이 나올 수 있는 생각은 국어적으로 좋은 생각은 아닌 겁니다. 근데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인 거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생각. 근데 저희가 논하고자 하는 생각은 그런 단순한 생각은 아니에요. 하나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거는 일단 제가 이 질문과 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한 간단한 예를 들어드릴 테니까 그걸 한번 보시고 다시 예를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좀 달라지실 겁니다. 자, 쉬운 예를 들어드리면 위가 있으면 아래도 있겠죠. 좀 떨어뜨려 써볼게요. 위가 있으면 아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동양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서양이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 은행에 돈을 넣고 이제 주기적으로 받는 이자 있잖아요. 이자. 이자율이 높아진다라는 말이 있으면 이자율이 낮아진다는 말도 있겠죠. 그리고 조선시대 양반을 떠올려 본다면 양반이 있지만 평민들도 있겠죠. 자, 요 정도.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저희가 어떤 글을 읽었을 때 여기가 있고 여기는 없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근데 이 정도를 보고 우리가 이 정도를 떠올릴 수 있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은 아닌 거잖아요. 자, 이제 이 생각을 어느 정도 이해하셨으면 이제 다시 한번 예를 보세요. 자, 주황, 화요일, 을, 오후, 점심, 버금, 래, 여름, 엄지. 지금 여기 배열된 단어는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게. 어떠세요? 보이시나요, 이제? 지금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본다면 주황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주황. 빨강, 주황, 노랑. 이런 거 떠오르시죠? 빨, 주, 노. 그 다음에 화요일 하면 뭐가 보이세요? 화요일 하면 월요일도 있고 수요일도 있겠죠. 점심은 뭐가 있을까요? 아침도 있고 저녁도 있겠죠. 자, 이제 다시 한번 조금만 고민해 보세요. 제가 조금만 시간을 더 드릴게요. 자, 이제 보이시죠? 정답 뭘까요? 그렇죠. 예죠, 예. 정답은 엄지입니다. 자, 왜 정답이 엄지냐 보세요. 빨강, 주황, 빨주노초 하나 보잖아요. 그럼 얘 두 번째 거죠. 월요일 다음에 화요일도 두 번째 거고. 이건 뭘까요? 갑, 을이라고 하죠. 얘도 두 번째 거고, 오전 다음에 오후니까 두 번째. 아침 다음에 점심. 으뜸과 버금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게이름입니다. 도레미. 두 번째죠. 도레. 봄 다음에 여름. 엄지, 검지 가는 거니까 얘는 첫 번째죠. 그래서 엄지가 바로 정답이었던 겁니다. 자, 9개 단어 처음 봤을 때는 뭔가 복잡하고 뭘 말하는 건지, 그래서 그냥 자유롭게 나는 주황색이 좋으니까 주황색이 답이야! 이렇게 떠올릴 수도 있고, 난 여름이 되게 좋은데, 그럼 여름이 답이야. 또는, 얘만 요일이야. 그런 되게 자유롭고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지만, 이 국어 문제, 어려워진 국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생각은 바로 자유롭게 뻗어나가는 생각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생각이었던 거죠. 내가 지금 얘를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여기에만 함몰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한번 떠올려 보는 거. 이게 바로 생각을 한 단계 높인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뭐 엄청난 생각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만 보면서 글을 읽어왔던 우리 친구들이 이걸 보고 이걸 떠올리는 건 가능하지만 그걸 능동적으로 늘 얘네들을 떠올리면서 공부를 이어나가는 게 처음에는 조금 뻐근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내면할 수 있게끔 그런 과정들이 지금 정교하게 설계가 되어 있고 저희는 1, 2월 동안 그 과정에 따라서 쭉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국어적 하나의 예시였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우리 친구들이 내면화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지금 같이 하셨으니까 어머님들도 충분히 같이 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 그죠? 간단한 글을 읽으면서 이제 한 단계 높은 생각을 내면화했을 때 어떤
이제 어떤 식으로 읽을 수 있나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이거 다리입니다. 다리. 승성교. 승성교는 가운데에 무지개 모양의 홍례를 세우고, 자, 가운데에 무지개 모양의 홍례가 있다는 것은, 그러면 가운데가 있으면, 아까 위 하면 뭐였죠? 어머니? 위 하면 아래였죠. 그럼 가운데가 있다는 얘기는 주변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넘어가 보니까 그 좌우, 바로 나오죠. 주변. 좌우에 석축을 쌓아 올린 다리로서 산길을 이어준다. 그럼 승성교는 가운데에 얘가 있고, 가운데, 그 다음에 좌우에 이런 게 있구나. 라고 머릿속으로 그림 그리실 수 있죠, 이거. 가운데 홍례, 좌우에 석축. 홍례를 세우는 과정은, 자, 홍례 가운데 있었죠, 아까. 가운데 있는 홍례를 세우는 과정은 홍례 모양의 목조로 된 가설틀을 세우고, 자, 홍례를 어떻게 만드냐? 첫 번째, 나무로 된 가설틀을 만든다. 라고 돼 있죠. 그 다음, 그 위로 장대석을 사다리꼴 모양으로 다듬은 홍례석을 쌓아 올린다. 홍례가 완전히 세워지면 가설틀을 해체한다. 되게 단순하네요. 홍례를 만들 때는 나무로 된 가설틀을 세우고 거기다 홍례석을 쌓아 올린 다음에 다 되면 그 나무로 된 가설틀을 해체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지금 한번 그냥 읽어본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단계 생각을 끌어올렸을 때는 얘를 어떻게 볼 수 있냐. 보세요. 우리 아이가 읽는 거죠. 그쪽 승성교는 가운데 무지개 모양 홍례를 세우고 그 좌우에 석축을 쌓아 올린 다리로 산길을 이어준다. 오케이, 알았어. 홍례를 세우는 과정은 홍례 모양의 목조로 된 가설틀. 자, 여기 나왔죠, 지금. 근데 이 앞에 무슨 말이 나와 있죠, 지금? 홍례 모양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떠올려 보는 겁니다. 아까 홍례 모양 할 때 홍례는 여기 있었는데, 그리고 그 홍례는 무지개 모양이었는데, 그러면 이 가설틀도 무지개 모양이겠구나. 그러면 홍례와 가설틀은 둘 다 이런 모양으로 똑같은 거구나가 되는 거죠. 자, 드러나지 않던 의미를 발견한 거죠. 아까 간단한 9개의 퀴즈에서는 드러나지 않던 두 번째라는 것들의 의미가 드러난 것처럼 이번에도 홍례와 가설틀의 모양이 똑같다는 의미가 드러난 겁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어떤 생각이 이어지는 거냐면 얘네들 그 모양이 똑같네. 자, 그러면 일단 얘네들의 모양에 주목해두고 가다가 보세요. 가설틀을 세우고 그 위로 장대석을 사다리꼴 모양으로 다듬은. 자, 이제 이거를 보는 순간 우리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얘랑 다른 모양이네. 그럼 얘 누구지? 사다리꼴 모양으로 다듬은 홍례석. 그럼 얘는 얘랑 다른 거구나. 이 지문은 홍례, 가설틀은 똑같은데 홍례석은 모양이 서로 다르구나. 얘네들은 이런 모양, 얘는 이런 모양이구나. 자, 이런 이 몇 줄 안 되는 부분에서 생각을 한 단계 높였더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지금 보여드린 이 과정들이 어려워진, 그러니까 2학년 되면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그런 문제를 출제하게 되는 과정이자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아주 단순한 거죠. 그런 어려운 문제를 대처하려면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는 원리에 맞춰서 우리도 처음부터 생각을 시작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는 방법을 내면화시키는 거 외에는 답이 없는 거죠. 근데 이거를 모르면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접근하냐면 막 문제를 10,000문제, 20,000문제를 풉니다. 근데 그 10,000문제, 20,000문제를 풀기 위해서 들여야 되는 그 시간을 생각한다면 절대로 2달 안에 그런 것들이 안 끝나죠. 그래서 너무 돌아가는 거잖아요, 원리가 있고 이 안에 정확한 개념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삥 돌아가는 거. 내가 생각을 한 단계 높이기만 하면 되고 그거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공부하는 국어를 바라보는 자세와 태도를 조금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걸 하지 못하고 다른 길로 돌아가는 건 너무나 아까운 시간 낭비가 되는 거죠. 내신이든 수능이든 어려운 문제를 낼 때는 이런 식의 사고 과정을 하고 있느냐를 묻게 돼요. 근데 이거 똑같죠, 어머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화요일을 보면 월요일을 떠올리는 것처럼 여기 읽어가다가 홍례 모양이라는 말을 봤을 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거 아까 내가 봤던 건데 이렇게 동시에 생각해 보는 거잖아요. 화요일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월수를 동시에 생각해 보고 가설틀을 봤을 때 홍례를 떠올리고 사다리꼴 모양을 봤을 때 아까 무지개 모양이 있었는데 자, 이런 생각인 겁니다. 눈앞에 있는 거에만 매몰되는 게 아니라 좀 멀리 좀 거시적으로 보면서 동시에 생각을 이어나가는 이 방법, 이게 바로 생각을 한 단계 높인다는 거죠. 근데 이건 학생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는 좀 끌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텍스트처럼 이런 텍스트를 통해서 학생들한테 적절한 시점에 질문을 해서 자극을 주고 그 자극에 따라서 고민을 하고 그 고민이 이어지다가 정답을 찾게 되면 스스로 정답을 찾았다는 보상을 또 얻게 되고 그리고 많은 선배들이 기출문제를 풀다가 어려워했던 거를 이런 생각으로 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경험들을 쌓아나가면서 아, 이렇게 생각을 한 단계 높여서 가는 게 맞는 거구나. 생각에 좀 차이가 있어야 되는구나라고 인지를 하면서 공부를 해 나가는 게 굉장히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이걸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계속 아이들과 함께 진행을 하다가 얘네들이 이제 올해 수능 공부를 제대로 못해서 어머님들 못지않게 저도 걱정이 큽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저희 학원의 국어 전임 선생님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년보다 좀 더 치열하게 그리고 좀 더 열심히 그렇게 수업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다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빨리 수업이 시작돼서 아이들과 함께 이런 생각들을 훈련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좀 커요.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겨울방학 강좌는 기본적으로 수능에 집중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수능 기출문제를 바탕에 두고 기출문제 유형 분석도 하고 그다음에 달라지는 수능 개편안에 대해서도 좀 깊이 있는 이해를 하고 필요한 개념도 좀 배우고 어려운 문제 그다음에 선배들이 되게 많이 틀렸던 그런 문제들을 중심으로 또 많이 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텍스트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중간중간에 생각을 한 단계 높이는 그런 훈련들을 계속 이어갈 거예요. 근데 이런 훈련들은 사실 이 그 정규 교재에만 있는 것들은 아니고 테스트나 과제물을 통해서 계속 이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 이걸 쭉 진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왜냐면 하지 않던 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이 시점에는 좀 답이 나와야 되는데 아 이때는 내가 나한테 누가 답을 알려줬는데 아 계속 내가 해야 되네. 그러니까 이런 피로감이 좀 올 거예요. 그때 아이가 아 나 국어 힘들어 안 할래. 이때 어머님의 격려와 응원이 좀 필요합니다. 야 이놈아 막 이렇게 다그치시기보다는 이런 변화가 지금 일단 이루어져야 앞으로 남아있는 이제 2학년 뒷부분과 3학년 한 해가 좀 편히 진행될 수 있다라고 응원과 격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문제는 어려워졌는데 편한 방법으로 그 어려운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건 모순인 거죠. 문제가 한 단계 어려워지면 우리도 그에 맞춰서 조금은 좀 무겁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생각을 맞춰가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속하다 보면 그게 일상적이고 평범한 나의 생각이 돼서 불편함을 못 느끼는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오히려 불편함을 느끼는 단계까지는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저랑 전 선생님들끼리 똘똘 뭉쳐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능에 대한 기초가 좀 올해는 진행이 좀 안 됐기 때문에 여러모로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특강을 통해서 또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직은 결정하기 좀 빠르긴 하지만 언어와 매체를 선택할 것인가, 화법과 작물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과정이 되게 소중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화법과 작문이랑 언어와 매체를 좀 풍부하게 다루지는 못해요.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더 좋은 거는 아이들이 언어와 매체랑 화법과 작문 자체에 집중을 하면서 뭐가 나한테 더 맞을까를 좀 심도 있게 고민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강좌로 진행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해서 화법과 작문이랑 언어와 매체는 특강 쪽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선호에 맞춰서 그 특강 가운데 나한테 필요한 것, 꼭 화법과 작문이랑 언어와 매체뿐만 아니라 나는 1학년 때 좀 내신이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안 나왔으니까 좀 따라잡기 위해서 난 내신 선행을 좀 해보고 싶다. 그런 과정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밀히 살펴보시고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을 선택해서 수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년과는 좀 달라졌기 때문에 양적인 측면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조합은 정규 수업을 들으면서 특강을 한두 개 정도 같이 가주는 게 그동안에 많이 하지 못했던 공부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일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2학년 되면은 좀 많은 부담들이 좀 생겨요. 내용도 그렇지만 난이도 측면에서 우리 아이가 좀 생각 이상으로 어려워할 수 있기 때문에 1, 2월을 잘 소중히 써서 한 단계 생각을 높인 다음에 어려워진 문제 좀 유연하게 대처하고 점수도 안정적으로 나오기를 좀 기대합니다. 자,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근데 내용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을 관리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어서 저희 전임 선생님들께서 학생들 어떻게 관리하고 과제물은 또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생각의 차이입니다. 저는 생각의 차이 국어 전임 강사 이보라입니다.
저는 장은영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생각의 차이 학원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인사이트북이라고 하는 주차별 과제물과 그리고 클리닝 시스템을 바탕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생각의 차이 학원에서는 본 수업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매 주마다 테스트를 보고 있습니다. 테스트를 진행한 후에는 수업 내용을 전개를 하고 있고요. 수업이 끝난 다음에는 주차별로 과제물을 아이들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저희가 주차별로 나가고 있는 과제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주차별로 나가고 있는 과제물의 이름은 인사이트북이라고 하는 과제물입니다. 이 인사이트북이라고 하는 과제물은 저희 생각의 차이 학원만의 시그니처 데일리 과제로서 학생들이 매일매일 꾸준히 국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과제물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부분에서 인사이트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희 학원만의 시그니처 데일리 과제인 인사이트북은요. 학생들이 하루에 매일매일 한 영역씩 꾸준히 공부하는 것을 모토로 기출을 분석하고 통찰력을 향상하여서 궁극적으로는 내신형 사고로 굳어있던 우리 학생들의 사고력을 모의고사 혹은 수능형 사고로 전환하는 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저희 인사이트북이라고 하는 과제물이 매일매일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인사이트북은 하루에 한 영역씩 매일매일 꾸준히 푸는 것을 모토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첫째 날에는 서정문학, 둘째 날에는 서사문학, 셋째 날과 넷째 날에는 독서,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화법과 작문이라는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섯 번째 날에는 문법이라고 하는 언어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차에서는 어휘라고 하는 영역을 별도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어휘라고 하는 영역이 별도로 들어간 이유는 국어라고 하는 과목의 특성상 어휘력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이들이 놓치지 않고 학습할 수 있도록 마지막 1차에서는 어휘 부분을 별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우리 보라 선생님께서 각 영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인사이트북의 인사이트가 통찰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서 통찰력을 기를 수 있는 단계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과제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각 영역당 총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텝 A에서는 각 지문에 대한 스스로 분석을 해보고, 그리고 스텝 B에서는 실제로 출제가 되었던 학평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스텝 C에서 선지 내용에 대한 꼼꼼한 분석을 해보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각각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 스텝 A에서 시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시 지문이 나와 있고, 보통 시 지문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시적 화자의 태도, 그리고 정서, 관련된 것들을 학생들이 스스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자, 이렇게 문항 구성을 한 파트가 바로 A 파트입니다. 그리고 파트 B에서는 실제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한 선지 내용을 스텝 C에서 꼼꼼히 학생이 스스로 채워봄으로써 각각 선지에 대한 적절성 판단을 본인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감이 아닌 확신을 갖고 아이들이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한 과제집이 바로 저희 인사이트북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 주차 테스트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고 어떤 취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선 은영 선생님께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는 본 수업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주차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주차 테스트 같은 경우는 어디서 시험 문제가 출제되냐면은 인사이트북이라고 했었던 그 과제물에서 내용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수업 내용이 아니라 과제물에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요. 아무래도 저희 실제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학생들이 알고 있는 지문도 나오겠지만은 학생들이 모르고 정말 처음 보는 지문들이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배운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고 익히고 외우고 하는 과정보다는 새로운 지문, 새로운 문제를 보고 아이들이 직접 분석하고 문제에 적용해보는 연습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테스트에서는
배운 내용이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분석했었던 인사이트북의 제재를 바탕으로 시험 문제를 출제하여서 궁극적으로는 수업 내용에 대한 적용 연습과 더불어 학생들이 인사이트북을 얼마나 잘 학습했는지 그 수행 정도를 확인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 분석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테스트의 궁극적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이 테스트가 끝난 후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클리닉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클리닉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다시 우리 보라 선생님께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학원에서는 학생들의 관리를 좀 더 꼼꼼하고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테스트를 진행한 다음에 그 테스트 결과에 관련해서 클리닉이라는 걸 진행합니다. 커트라인이 정해져 있는 이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한 친구들이 각각 본인의 학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학생들이 과제를 수행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이나 개인적으로 문제를 풀면서 의문을 가졌던 점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클리닉이라는 시간인데요.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선생님과 30분 정도 이제 클리닉 시간을 갖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학원에 와서 친구들이 테스트에 대한 오답 정리도 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풀었던 과제집에서 궁금했던 점, 혹은 선생님이 이 친구가 과제를 꼼꼼하게 수행을 했는지 확인을 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학습 관련 질의응답도 그 30분 내에 클리닉 시간에 알차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테스트, 그리고 수업, 과제, 그리고 클리닉까지 꼼꼼하게 저희 생각의 차이에서는 학생들의 관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이런 관리를 통해서 학생들의 어려움이나 그리고 학생들이 목표로 하는 점까지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하고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어떻게 학생들을 관리를 하고 수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겨울방학 때 아이들이 저희 학원에서 함께 함으로써 조금 더 성장을 하고 국어에 대한 자신감을 기를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조용구 선생님입니다. 이번에 겨울방학 예비고의 정규 과정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수학은 일반적으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고등수학 상하를 배우게 되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는 공통과목 수원, 수투, 선택과목 확통, 미적, 기하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수원, 수투는 공통으로 다루게 되고, 문과 친구들은 이제 확률 통계 선택하게 되고, 이과 친구들 미적 또는 기하를 선택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고등학교 1학년 수학 단원은 상하로 나눠져 있는데, 주로 이제 상에서는 식을 다루게 되고요. 그죠? 식. 그 다음에 이제 고등수학에서는, 하에서는 주로 가장 중요한 게 함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함수와 더불어서 집합과 명제라는 경우의 수라는 그 논리적인 어떤 부분을 공부하게 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고등학교 2학년에서는 이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이죠. 지금 겨울방학 때 해야 될 것은 수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학기 넘어가면서 이제 수투를 배우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수원 또는 수투가 전부 다 함수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그 다음에 수열인데, 수열도 결국 뭐냐면은 어떤 숫자를 나열하는 걸 우리가 수열이라고 하는데, 그냥 아무 숫자 나열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규칙성이 있어야 돼요. 그 숫자가 규칙적으로 나열하려면은 그 숫자가 반드시 뭐여야 되느냐? 함수값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함수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한 그 함수값들을 나열하는 것을 실제로는 수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규칙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 숫자 나열하는 게 수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수열도 이제 함수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고, 수투에서는 무조건 다 함수고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선생님이 강조하는 것은, 예비고일 때도 물론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 예비고일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물어본다면은 함수입니다. 근데 함수와 더불어서 예비고일은 그냥 함수만 알면 되는데, 고일은 이제 함수만 알아서는 안 되고 함수끼리 어떤 관계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비고일 겨울방학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다? 함수끼리의 관계. 함수와 함수가 만났을 때, 또는
함수와 직선이 만났을 때 그 교점들이 어떤 관계에 놓여져 있나를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자, 수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걸 중심으로 이제 공부해 나갈 것이고, 자, 다음과 같은 수업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수업의 목표는 뭐냐? 무조건 나와 있는 이 내용의 개념을 체득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개념의 체득이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그 개념이 뭐겠어요? 가령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예전에 운전면허 딸 때 보면은 그 운전면허 따고 이제 처음에 이제 주행을 나가면은 우리가 배웠던 개념이 있어요. 제가 수동을 운전했기 때문에 그 기어를 조절하는 방법들을 배웁니다. 1단, 2단, 뭐 중립, 3단, 4단, 5단, 백 기어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클러치를 밟고 기어를 넣고 그 다음에 악셀을 밟을 때는 클러치 떼고 밟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걸 배워요. 기어를 넣고 악셀을 밟고 이런 게 이제 배우는데 처음 배우다 보니까 순서 같은 게 잘 체득이 안 돼요. 그러면 그 수학도 마찬가지로 운전을 하는 거랑 동일한 개념입니다. 내가 운전을 컨트롤하는 것을 개념이라고 본다면은 그게 체득이 되려면 수없이 많은 경험을 우리가 받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수학 개념을 체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특정한 상황들이 나에게 많은 그 경험으로 다가와서 제가 어떤 그런 개념을 체득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수학도 마찬가지로 그런 중요한 개념들을 원리 중심으로 일단 배우고 많은 이제 문제를 통해서 수업 시간에 배우는 어떤 교재 문제라든지 아니면 선생님이 만들어진 그 차별화되는 과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개념을 체득하게 되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원리 중심 즉 함수의 그래프라는 아주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그 특징을 계속 확장해 나가면서 공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원리라는 거는 그게 바로 원리입니다. 그러면은 자 이와 같은 체득이 되기 위해서는 자 중요한 것이 내신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 즉 필수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정리해서 이런 정리된 문제들을 계속 다루면서 경험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개념이 몸에 이제 체득이 돼갖고 어떤 상황이 돼도 저 뒤에서 누가 빵빵거려도 자연스럽게 깜빡이 켜고 기어 넣고 클러치 밟고 엑셀을 잘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로 문제를 딱 봤을 때 아 내가 어떤 것부터 해야 되는지 순서가 명확해지고 바로 행동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는 것이 우리 최종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필수 문제 플러스 비슷한 유형의 문제, 선생님들이 선호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계속해서 업데이트 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럼 이런 것들은 사실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학생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르치는 선생님이 역대 내신 문제를 다 분석해서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뭔지를 파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우선시 되어야 됩니다. 자, 근데 저도 이제 출제를 많이 해봤지만 선생님께서 출제를 할 때는 반드시 그냥 마구잡이 출제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주제를 정해놓고 이 주제에서 몇 문제, 이 주제에서 몇 문제 이런 식으로 한 4-5개의 주제를 정해놓고 그 주제별로 한 4문제 내지 3문제, 5문제를 출제하는 방식으로 배치를 하게 되는데 그거는 단원별로 내는 게 아니라 어떤 큰 주제가 있어요. 그죠? 그 주제를 그 역대 기출문제를 보면은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를 우리가 선생님 동일하게 배재호 선생님의 마인드로서 그 주제를 분석하고 그럼 이 주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선생님이 많은 모의고사와 시중 기출문제집을 이제 경험했기 때문에 거기서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학교 선생님들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런 그 분석을 이미 끝냈고 그 문제들을 다시 조합해서 저도 역시 그런 마인드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방학 때 같이 공부하게 되면은 수학 개념, 즉 우리가 시험에 필요한 모든 수학 개념을 거의 순조롭게 잘 체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수학 목표가 그런 수원에서 나오는 모든 내용을 우리 한꺼번에 원리 중심으로 개념을 체득하고 그것을 필수 문제가 나왔을 때 나도 모르게 그죠? 행동 영역으로 옮겨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수준까지 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그 내용이 이만큼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 있는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자, 최종적으로 선생님의 수업 특징을 좀 알아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내용을 전부 이제 함수를 중심으로 이제 그 다루게 되는데 자 먼저 일단 함수를 다루기 전에 일단 먼저 고1도 마찬가지죠. 식이 먼저 나오죠. 자 이게 사실은 식이에요.
지수식, 로그식, 상용 로그식. 그 다음에 이 식에다가 식은 x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자, 함수 파트는 뭐다? 자, y는 하고 x를 동시에 쓰면 함수죠. 자, 그래서 이제 함수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방정식, 부등식이라는 건 y 대신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면은 이제 방정식, 부등식이 되니까 여기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으면은 이게 이제 자, 식은 그냥 fx로 할까요? fx는 자체가 식이고, 자, 는 y를 붙이면 함수고, y 대 숫자를 집어넣으면 방정식이고, 숫자에 등식을 쓰지 않고 부등식을 쓰면은 부등식이 되는 거죠. 이걸 그냥 쭉 연결되는 거죠. 자, 삼각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삼각함수라는 건 어떤 식이 있어요. 삼각비라는 식이 있어요. 삼각비식. 자, 삼각비에서 이 삼각비에 대한 식을 갖다가 자, 또 함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내게 되면은 또 똑같은 어떤 뭐 sin x라든지 이런 식으로 y랑 x가 동시에 나타나는 어떤 그런 식이 나타나게 되고, 이게 함수가 되는 거죠. 삼각함수가 되는 거고, 이걸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삼각함수 그래프가 되는 거고, 또 y에다가 어떤 숫자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자, 이게 삼각 방정식이 되는 거고, 자, 이게 부등식이 들어가면은 삼각 부등식이 되는 거예요. 이걸 만족하는 x를 찾는 거예요, 결국 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종합해갖고 삼각형에 이제 활용을 하게 되면은 뭐 어떤 삼각형의 넓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각들이 있으니까 이 각들에 대한 삼각비를 이용해서 이 각을 알면 뭐 이 길이를 구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이제 내접한 원을 그려갖고 자, 원의 반지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죠?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의 넓이는 또 어떻게 되는지, 자, 이런 등등에 대해서 그 활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결국 보면 알겠지만 전부 다 식을 함수로 나타내고, 자, 식을 함수로 나타내고, 이것만 우리가 이제 주구장창 배우는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원리 중심, 이거 그래프를 이용해서 전부 이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은 뭐냐? 자, 수열이라는 거는 숫자를 나열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숫자를 나열할 때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규칙이 필요해요. 그럼 이걸 제가 이제 쓴 이 숫자를 보면은 자, 어떤 규칙이냐면은 숫자가 2씩 증가하죠. 1에다가 2 더하면 3이 되고 3에다 2 더하면 5가 되고, 이런 식으로 아, 이거 2씩 증가하는 규칙이 있구나. 그러면 이 두 항사의 차이가 항상 자, 2로서 일정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걸 갖다 등차 수열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수열을 배우는 의미는 뭐냐? 자, 이게 첫 번째 항이고, 그 항의를 우리가 이렇게 A1이라고 씁니다. 자, 두 번째 항 A2,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렇게 있으면은, 자, 등차 수열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자, 그럼 10번째 항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항의 값을 구하고자 하는 게 수열의 목표인데, 자,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는 수열에 대해서 한번 10번째가 도대체 얼마나 이렇게 물어보면은, 여기서 규칙만 발견하면 돼요, 규칙. 자, 어떻게 발견하느냐? 자, 그냥 우리가 보이는 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A4를 먼저 계산해 보면은, 원래 항에다가, 처음에 항에다가 2를 3번 더하면 되죠, 이렇게. 2씩 차이 나니까. 그래서 2를 3번 더한다는 건 2 곱하기 3을 더하는 거니까 7이 되는 거지, 7. 그러면, 자, A5는 뭐냐? 1에다가 A5가 있다고 치면은, 얼마가 되겠어요? 이만큼 증가하면 되니까 9가 되겠죠? 그럼 2가 더해지면 횟수가 하나 증가하는 거니까, 자, 2가 4번 더해지게 되죠. 그래서 9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이 되는구나,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2씩 더해서 10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규칙을 발견해서 10번째 항은 이제 바로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 여기가 5번째 항이면은 2가 4번 더해지고, 4번째 항이면 3번 더해지고, 그러면 10번째 항은 2가 9번 더해지니까, 그죠? 19가 된다,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워가는 과정이 수열인데, 이 수열의 13579란 이 규칙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함수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함수에서 나오냐면은 1차 함수에서 등차 수열이 등장하게 됩니다. 1차 함수. 자, 예를 들어서 그 함수는, 자, y는, 자, 2x 빼기 1이라는 함수를 제가 만들어 볼게요. 그죠? 그러면은, 자, 기울기가 2고 y절편이 마이너스 1이니까, 자, 여기 출발해 갖고, 자, 한 칸 갈 때 두 칸 올라가죠. 기울기가 2니까. 그러면은, 자, 1,2를 지날 테니까, 요렇게 만들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1일 때 함수값이 요 높이죠. 요 y좌표. 요게 얼마죠? 여기다 1 대입하면 x에 1 대입하면 1이 되죠. 자, 2일 때는 함수값이 얼마일까요? 2 대입하면 3이 되죠. 3 대입할 때 함수값은 얼마 되죠? 5가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이 등차 수열이라는 거는 어떤 등간격점에 대한 직선에서 여기 함수값 있죠? 이 함수값을 나열한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모든 수열은 어떤 특정한 함수의 값으로서 전부 배치가 돼야 의미를 갖는 수열이 돼요. 그래서 수열이라는 거는 전부 뭐다? 함수의 어떤 값에서 나오는 거예요. 함수 값을 배열한 것을 우리가 수열로 다루고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함수에서 나타나지 않는 수의 값은 수열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수열은 전부 함수에서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우리가 전부 함수로서 모든 걸 다룰 수가 있기 때문에 편하죠. 자, 등비수열도 마찬가지예요. 등비수열이라는 거는 지수함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함수를 그려보면은 만약에 뭐 y는 자, 2x라는 어떤 지수함수를 이제 자, y하고 x가 동시에 있는데 자, 우리가 이게 지수라고 하니까 이걸 우리가 지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수함수가 되는 건데 뭐 지수함수 같은 경우도 한번 이제 그려보면은 자, 1을 집어넣으면 2가 되죠. 자, 여기서 1,2가 지나죠. 자, 2 집어넣으면 4가 되니까 2,4가 되죠. 그죠? 그죠? 자, 그럼 이 지수함수를 이렇게 그리면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데 내가 등간격점, 자, 1, 2 이렇게 등간격으로 자른 이 함수값 있죠. 그럼 함수값이 여기 2가 되고 얘는 함수값이 자, 4가 되고 3을 집어넣으면 8이 되죠. 자, 이런 함수값을 나열한 것은 우리가 등비수열이라고 그래요. 등비수열. 그러니까 등비수열은 예를 들면 뭐 2, 4, 8, 뭐 16 이런 식으로 되겠죠. 등비수열이. 그럼 이것도 등비수열에서 초항이 되고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그럼 이런 등비수의 특징은 뭐냐면은 어떤 특정한 값을 곱해 나가는 거죠. 2에다 2 곱하면 4가 되고 4에다가 2 곱하면 8이 되고 8에다가 2 곱하면 16이 되고 그죠? 이런 식으로 어떤 규칙성이 있어야만 우리가 수열의 의미가 있다. 그럼 이런 규칙성이 있는 수열의 특징은 전부 함수에서 배웠던 거기 때문에 자, A 만약에 여기도 이제 뭐 10번째 항을 구하라 그러면은 자, 여기 또 규칙을 발견할 때 이런 식으로 똑같이 규칙을 이제 발견하면 되죠. 그래서 A4를 먼저 계산해 보면은 A4는 뭐 일단 자, 첫 번째 항에다가 2가 3번 곱해져 있으니까 2의 3승 이렇게 되겠죠. 2의 4승이 되는 거죠. 아, 그럼 A10은 뭐가 됩니까? 바로 규칙을 발견해 볼까요? 자, 첫 번째 항에다가 자, 네 번째 항은 간격만큼 A1과 A4가 떨어져 있는 간격이 3칸이면 2가 3번 곱해져 있으니까 2의 3승이 되는 거고 A10은 A1하고 그럼 A10은 9칸 떨어져 있으니까 2의 9승을 곱하면 됩니까? 자, 2의 10 이런 식으로 이제 규칙을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결국 수열도 우리가 함수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 나중에 좀 더 응용된 문제를 풀 때 훨씬 더 편하게 다룰 수 있다는 거고 그럼 이제 수열의 합이라는 거는 이런 숫자들을 다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 도대체 뭐 이런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 1 더하기 그죠? 자, 2 더하기 3 더하기 자, 5가 얼마냐 이런 거 다룰 때 어떻게 이걸 우리가 S라고 놓으면은 이걸 거꾸로 더하는 거죠. 이렇게 5 더하기 4 더하기 그럼 얘도 S가 되니까 이렇게 더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다 같은 값이죠. 그래서 6이 이게 다 6이죠. 6이 5번 곱해져 있다 해서 이제 2S가 돼서 결국 S가 2분의 6 곱하기 5가 되는 이게 이제 등차수열의 합이라는 개념인데 자,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좀 더 수학적으로 이제 기호를 써서 이제 우리가 쓰게 되면은 어떤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루게 되는 게 수열의 합이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수열의 합을 A1 더하기 A2에서 자, n번째 항까지 더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식이 좀 복잡한데 이거를 시그마라는 걸 이제 이용하게 되면은 식 자체를 단순하게 다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그마 표시법이 자, A라고 쓰고 이 숫자가 이제 변하니까 여기 K라고 써갖고 변수로 놔두고 K가 1부터 N까지 변하니까 이 변하는 폭을 여기다 써주는 거죠. 아래쪽에다 1부터 시작점을 써주고 자, 끝점을 써주면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수열을 더하시고 할 때 이 개념을 이렇게 기호화시켜서 우리가 약속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단순하게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접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걸 배우는 거죠. 그래서 수열의 합이 나올 때 우리가 이걸 알면은 이걸 아는 거기 때문에 이 자체가
n에 관한 식으로 주어지는 공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공식. 그래서 이런 공식을 다 외우게 되는데,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공식으로 만들 수 있는 수열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등차 등비 수열은 그 수열의 일반항을 여기서 집어넣으면 공식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이제 많은 공식이 있는데 그거를 한꺼번에 다루는 게 이제 수열의 합이고, 자, 배제고등학교에서는 자, 무조건 수열의 합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 점화식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점화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점화식은 이제 이웃한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을 일반적으로 말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등차수 같은 경우를 점화식으로 표시해보라 그러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아무거나 두 개를 이웃한 두 항을 잡으면 차이가 항상 일정하니까 이웃한 두 항을 일반적으로 잡을 때 하나를 n번째 항이라고 잡으면은 나머지 하나는 n 플러스 1번째 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 오른쪽에 있는 항이. 그죠? 그럼 이웃한 두 항이 성립이 되죠. 그럼 얘가 뺐을 때 항상 일정하다. 예를 들면 여기는 2로서 일정하죠. 그걸 쓰면 돼요. 그럼 이게 바로 뭐다?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점화식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이 점화식을 통해서 자, 처음에 A1이라 초항의 값이 얼마다? 3이다. 이렇게 주게 되면은 이 관계식을 통해서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A2 빼기 A1은 2가 되니까, 그죠? 이 식을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자, AM 플러스 1은 자, AM 플러스 2가 되니까, 그죠? 여기다 하나씩 대입하면은 다음 번째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A1이라는 숫자를 줬다는 게 어떤 그 폭탄이 이렇게 있으면은 내가 여기다가 이제 라이터를 딱 키면은 점화가 되죠, 점화. 점화가 돼갖고, 자, A1이라는 숫자를 준 거랑 똑같아요, 이 식에서. 그러면은 이게 A2가 계산이 되고, A3이 계산이 되고, A4가 계산이 되고, 이런 식으로 쭉쭉 타고 올라가서 내가 원하는 항을 계산하게 되는 거를 우리가 점화 관계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화를 시키면은 이 점화식을 타고 쭉쭉쭉 타고 올라가서 순서대로 타고 올라가서 내가 원하는 항까지 가면 이제 폭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A1부터 점화를 시키면은 이 관계식에서 A2가 A1을 대입하면 바로 A2가 나오죠, 옆항에. 그래서 3을 대입하면 5가 돼요. 또 A3을 구하고 싶으면은 다시 여기다 5를 대입하면 얘는 두 번째, 이게 이제 네 번째 항이 나오죠. 그래서 세 번째 항이 나오죠. 그래서 5를 대입하면 이제 7이 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거는 이제 뭐 단순한 점화식이긴 하지만 이런 원리에 의해서 여러 가지 또 점화식이 있는데, 자, 중요한 거는 이런 점화식을 배울 때 그 예전에는 점화식 유형이 굉장히 다양했어요. 그래갖고 그 각각에서 일반항 구하는 수없이 많은 방법들이 존재했는데 지금 교과 과정에서는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점화식은 나오지만 일반항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특정한 값을 구하는, 특정한 몇 번째 항의 값을 구하는 문제로 바뀌었고, 특별히 예전에 배우지 않았던 낯선 점화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 낯선 점화식들은 일반항을 구하기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일반항 구하는 것 대신에 순차적으로 대입해 가면서 규칙만 발견하면 되는 그런 문제들 많이 바뀌어 있고, 근데 이제 내신에서는 또 그런 것만 되는 게 아니라 점화식을 만드는 거, 점화식 자체를 학생들로 하여금 만들 수 있게 하는 문제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점화식을 만들어서 일반항을 구하는 건 어렵지만은 점화식 자체를 만들게 하는 것은 교과 과정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능에서는 점화식을 만드는 건 안 나오겠죠, 당연히. 하지만 내신에서는 충분히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특히 배제고는 매년 한 문제씩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점화식 파트도 수능의 입장에서 완전히 그 약화된 문제인데 오히려 내신에서는 이게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자, 그다음에 수학적 기납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명제를 증명하는데 자연수에 관련된 어떤 명제, 즉 수열에 관련된 어떤 명제를 증명하는 그 방법인데, 자, 이것도 지금 예전에는 굉장히 중요시 됐다가 최근에 많이 사라졌고요. 수능에서도 이제 이 약화됐어요, 많이. 수학적 기납법이 많이 약화됐고, 근데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단원을 없앨 수는 없는데, 내신에서도 예전에는 많이 나왔는데, 자, 이 문제 자체를 내려면은 좋은 문제를 내려면 문항이 굉장히 길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증명 과정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시험지 거의 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내기가 쉽진 않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내긴 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수학적 기납법에 관련된 문제가 그래서 잘 나오진 않고 있어요. 하지만 개념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되고 또 혹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 내용적인 내용을 식이라는 부분을 함수로서 이해하고 다시 또 삼각비라는 식에 대한 개념을 또 함수로 이해하고, 그래서 식과 함수가 계속 나오게 되고
수열도 결국은 함수에서 등장하고 있다는 거. 그런 것만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면은 자, 우리가 원리적으로 이 내용을 충분히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전체로 이제 설명을 드렸고, 부분적으로 보면은 이 지수하고 로그라는 거는 뭐냐면은 사실 지수는 이제 지수식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수식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2의 3승은 8이 되는 걸 우리가 지수식이라고 그러고, 자, 요 부분을 지수라고 불러요, 지수. 자, 여기 세모로 칠게요. 요 네모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진수라고 불러요, 진수. 그리고 요 밑에 깔려 있는 거 있죠, 요 녀석. 요 동그라미. 요거를 밑이라고 부르는데, 만약에 밑이 고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수가 정해지면은 진수가 정해지죠. 왜냐면 우리가 지수가 3이라는 건 2를 3번 곱한 거니까 8이 되는 거고, 밑은 고정되어 있는데 지수가 4가 되면 2를 4번 곱하니까 16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변하면 얘가 변하기 때문에 이 관계를 우리가 지수식이라고 하는데, 이 지수가 하나가 정해지면 진수 그대로 정해지기 때문에 이게 1대1 대응 관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역관계를 써보면은 내가 8이 먼저 주어졌을 때, 그러면 여기 이제 네모를 쓰고 8을 주었다고 치면은, 자, 이 값이 뭐가 될까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값은 8이 주어지면 여기 3이 되는 거죠. 1대1 대응 관계에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8이 먼저 네모가 먼저 주었다고 생각했을 때 세모가 나오는 관계식은, 이건 지금 세모가 먼저 나왔을 때 네모가 나오는 관계식인데, 왜냐면 계산 룰이 세모가 주어졌을 때 2의 거듭적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얘가 나오는 거죠. 얘가 먼저 나올 때 세모가 나오는 걸 알려면은 역발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역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네모가 먼저 주었을 때 세모가 나오는 건 이미 대응관계에서 주어져 있기 때문에 표현만 할 줄 알면 돼요. 이미 값은 만약에 8이다. 그러면 세모가 3으로 딱 정해진 게 명확하기 때문에 네모가 먼저 주었을 때 세모가 나오는 표현은 그럼 뭐냐? 그게 뭐 로그라는 표현이에요, 로그.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면 이제 네모를 먼저 주었다. 그랬을 때 세모가 나온다는 표현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 8을 집어넣으면 여기 3이 나온다는 거는 이 관계식 때문에 알 수 있는 거고, 이 지수적인 어떤 표현의 또 다른 표현이 로그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2의 세모승의 네모가 나오면은, 자, 로그에 네모를 먼저 집어넣으면 이 세모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그 값이라는 건 결국은 이 지수값을 찾는 관계 표현일 뿐인 거죠. 그래서 이게 서로 역관계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그 지수식 자체가 2의 x니까 식이니까, 그죠? 이건 식이죠. 이거는 뭐냐면은 값이죠. 근데 이걸 갖다가 여기다가 y를 쓰게 되면은 이제 뭐가 되죠? 식과 y가 결합되면 함수가 되죠. 이게 지수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수함수라는 걸 이제 그래프로 이제 표시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자, 그래프를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는 자, x에다 어떤 숫자를 대입해서 y좌표를 찾으면 되니까 해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증가하는 형태의 이제 그래프가 그려지고, 자, 0,1을 지나는 이런 특별한 이제 그래프가 이제 그려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런 우리가 식을 통해서 자, 지수함수도 그릴 수 있고 이제 로그 함수도 그릴 수가 있는데, 그럼 이제 방정식이라는 건 뭐냐? 자, 우리가 방정식이라는 거는 어떤 이 함수 값 y 좌표 대신에 어떤 숫자를 대입했을 때, 그죠? 이게 방정식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방정식을 다룰 때는 반드시 자, 두 개의 함수, y는 2의 x라는 함수하고 y는 4라는 상수함수에 두 개가 같다는 거는 y좌표가 같다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성립이 되니까, 자, y는 4라는 상수함수하고의 자, x를 구하는 거죠, 방정식은. 그러니까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해보면은, 자, 뭐를 대입하면 같으냐면은, 자, 우리가 풀이 방법이 일단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일단 대입해서 찾으면 돼요. 그죠? x에 2를 집으면 되죠. 그러니까 2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또는 첫 번째는 x에 2를 대입하면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4라는 걸 갖다가 2에 이제 거듭적으로 표시하면 되니까, 자, 얘랑 같으면 되죠. 그래서 x가 2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방정식도 이제 풀 수가 있고, 전부 그래프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전부 푸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등식이라는 건 뭐냐? 자, 이제 이게 등호가 아니라, 자, 4보다 작다. 그러면 이게 부등식이죠, 이게. 그러면 이제 부등식 해법은 똑같이, 자, 2의 x가, 자, 2의 제곱보다 작다. 이렇게 얘를 2의 제곱을 바꾸게 되면은 x가 이제 2보다 작으면 되니까,
내가 이 함수 값이 4보다 작은 그런 경우를 함수적인 입장에서도 볼 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자, y라고 놓으면은 자, y는 2의 x라는 함수의 y좌표가 4보다 작은 부분을 찾으면 되니까 이 함수의 y좌표가 4보다 작은 부분이 이 부분이죠. 자, 이 색칠하게 되면 자, 이 부분을 만족하는 x의 범위는 2의 왼쪽이죠. 이 부분이죠. 그래서 자, 이걸 만족하는 x의 범위가 이제 2보다 작다라는 이제 부등식 해도 이제 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건 아주 단순한 내용이긴 하지만은 자, 함수, 자, 방정식, 부등식이 다 한꺼번에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원리라는 것은 이렇게 모든 것을 그래프로 다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자, 여기 대상들이 이제 학부모님이다 보니까 이걸 이제 보시는 분들이 학부모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좀 최대한 이제 쉽게 어떤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거고, 자,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자,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본 강좌에서 이제 학생들과 치열하게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기로 하고, 자, 이렇게 해서 그 기본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수업 내용은 이제 대충 어떤 걸 배우는지 아실 테고, 자, 제 그 수업의 진행 방식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제 수업의 특징은 먼저 그 겨울방학 때 예비고일을 위해서 제가 자체 조직한 교재가 있고, 그다음에 차별화된 과제를 통해서 자, 우리의 목표인 개념의 체득과 내신 필수 문제를 마음껏 경험해서 경험을 많이 쌓고 결국은 그 내신에서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요. 그다음에 자, 수업 진행 방식은 자, 전날 이제 배운 내용에 대해서 크레이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고, 그 크레이 테스트는 전체 시간의 약 10%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념 진도 수업을 통해서 그날에 이제 개념을 나가게 되는데, 이제 이게 한 전체 시간의 5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개념 수업이 이제 끝나면은 그 개념에 대한 현행 문제 풀이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문제 풀이가 어느 정도 끝나면은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주요 문항을 자세하게 해설을 하게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자, 수업이 이제 끝나면은 제 모든 그 수업은 영상으로 촬영이 되기 때문에 그 영상에 대해서 우리가 학생들이 부족하면은 개념을 좀 이해하는 것이 부족하다 싶으면은 영상을 통해서 다시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관리 특징을 말씀드리면은, 자, 숙제 같은 경우는 이제 과제를 부과하면은 제가 그 과제에 대한 답을 SNS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이제 알려주게 되고, 학생들은 이제 그에 대응해서 숙제를 하자마자 이제 저에게 채점을 해서 오답을 제출하게 되는데, 자, 이와 같은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학생들이 시간이 없어서 이제 숙제를 빨리 하지 못할 수도 있죠. 다른 과목으로 인해서. 그러면은 이제 당일날 이제 숙제를 이제 제출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답을. 이제 그것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오답을 이제 제출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오답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제가 다음 시간에 더욱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그런 부분으로서 이제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클레이 테스트라는 거는 그 우리가 배웠던 개념에 대한 이해 테스트로서 이 점수가 약간 미달이 되면은, 기준 점수에 미달이 되면은 개인적으로 이제 개별 클렌징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이와 같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비고 2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하는 것은, 자, 우리가 내용이 많이 있지만, 자, 이와 같은 내용을 어떤 그래프적인 어떤 그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내용이 한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그 내용들도 그런 관점을 접근하게 되면은 지루하지 않게, 그죠? 학생들 입장에서 머릿속에 굉장히 오래 남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프끼리의 어떤 관계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배제고 2학년 특히 그렇습니다. 시험을 계속 이제 분석해 본 결과는 여러 가지 함수가 그래프가 섞여 있고, 그런 그래프들의 교점의 특징이라든지 그런 교점들의 개수에 대한 규칙성, 이제 그런 개수에 대한 규칙성이나 어떤 그 교점의 특징을 알려면은 결국은 함수를 정확히 내가 그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것이 함수를 제대로 그려서 교점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전체 수원을 지배하는 어떤 내용이에요. 그것만 지배할 수 있으면은 수원이라는 내용을 어떤 수능적인 개념까지도 연결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을 그래프의 교점 관계식으로 이해한다. 이게 저희 수업 목표입니다. 여러 가지 그래프의 교점 관계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 이제 모든 커리큘럼과 그다음에 수업 내용, 진행 방식을 말씀드렸고, 지금까지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